얼마 전에 중국에 시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봉쇄. 네.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네. 모자 둘러 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파악했나. 안면인식 기술이 뛰어나갖고 마스크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연락도 어떻게 하느냐 교묘하게 먼저 부모님한테 해요. 당신 아들이 어디 참석했는데 관리 잘하시오. 그래갖고 공포에 질린 거예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화가 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와서 이제 차나 한잔 하자고 불러가고 5시간 동안 취재하고. 인터넷과 SNS는 공산당 영독 체제를 강화시켜주는 수단이지 중국 공산당 체제의 무덤은 아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도구의 발전은 민주화를 촉진시키지 못합니다. 민주화는 결국 사람이 해야 돼요. 인간이 해야 돼요. 조영남 교수의 중국통, 매회 더 흥미진진해지는 중국의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조영남 교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과 함께 오늘은 인터넷 통제, 중국의 그리고 SNS, 뭐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어떻게 과연 인민들을 이렇게 통제하는지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사상 통제에서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제 공산당 영도 간부, 네. 공산당원 그리고 이제 국민에 국민. 대한 사상 통제를 얘기했다라면 네. 현 시대에서 정말 중요한 사상 통제는 인터넷과 SNS 통제죠. 사실상 이게 통제가 거의 전부인 거.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보다 그 중국의 사상 통제를 얘기할 때 이거보다 먼저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냐면 신문과 방송으로 대변되는 그 언론 매체, 네. 매스미디어인데 이제 그것까지 하면 좋은데 네. 너무 얘기가 많아서 네. 그건 좀 제 책을 열심히 네, 알겠습니다. 예, 읽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게 더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현대에는 역시 인터넷과 SNS다. 그래서 이거를 좀 살펴보러 갑니다. 이게 싶은데.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정프로님이 지금 했던 그 질문을 그대로 네. 20년 전에 학자들이 제기했어요. 과연 되겠냐? 되겠냐? 네. 이제 중국 끝났다. 끝났다? 사회주의 국가 끝났다. 예. 통제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그럴 것 이게 같은데.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결과는 지금 어떠냐? 하고 있다. 하고 있죠. 오히려 그 인터넷과 SNS가 더 공산당 통치 체제를 강화시키는, 용도 체제를 더 강화시키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 이게 궁금하시죠? 네. 이게 이제 학자들이 그동안에 중국과 관련해서 예측을 했던 게 대부분 다 틀렸어요. 특히 서방에서 얘기한. 네. 이때도 20년 전에. 그래서 질문이 왜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지? 네. 어떻게 가능했지? 바로 그 얘기를 제가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중국을 모델로 해서 예를 들어 프리덤 하우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 프리덤 이제 하우스? 민주주의 네. 연구하는 그걸 또 지표화시키는 그런 대표적인 이제 공익기관인데 네. 거기서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2018년에 뭐라고 지정했느냐? 네. 인터넷 자유의 최악의 사용국 하면서 중국을 지칭해서 만든 용어가 있어요. 디지털 권위주의, 디지털 어서리테리언이즘. 네. 무슨 뜻이냐? 워낙 디지털 세계, 인터넷과 SNS는 워낙 시민의 자유를 높이고 네.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네. 더 사회를 개방적으로 만드는데 중국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늘었다. 이 디지털이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시키고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어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서로 언어 모순인데 네. 이런 용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디지털이 되면서 권위주의가 강화되는. 이상하죠. 그다음에 또 그 전에 네. 한 10년 전에 또 다른 학자는 무슨 표현을 썼느냐. 네. 중국의 권위주의는 네트워크 권위주의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권위주의? 이게 무슨 뜻이냐. 네.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보면 자유로운 것 같아요. 중국인도 똑같이 자유롭게 느끼거든요. 네. 모든 거 다 찾을 수 있고 근데 허위라는 거예요. 그게 가짜예요. 내가 자유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다 통제된 데 다 안에서 통제되고 있고 정보도 통제될 뿐만 아니라 내 생각까지 조종되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그런 아주 새로운 권위주의가 만들어졌다. 그걸 이름하여 네트워크 권위주의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요? 그럼 왜 20년 전에 학자들이 그렇게 기대에 차서 얘기했던 게 다 틀렸는가? 네. 물론 틀린 건 그것만이 아니지만 자 먼저 그 전에 네. 중국에서 인터넷과 SNS가 얼마나 확산되는지 그걸 제가 이제 통계로 나는 이렇게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요게 2020년까지 2019년까지 통제인데 전 세계에서 수적으로 보면 이 당시 인구가 중국이 14억이 조금 안 됐을 네네. 때거든요. 근데 인터넷 사용 인구가 9억 3천만 명. 그래서 아시아를 놓고 봐도 그렇고요. 네. 전 세계를 놓고 봐도 그렇고 가장 많은 인터넷 사용 국가. 그럼 뭐 당연히 그렇게. 네,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또 마찬가지로 SNS도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되고 있어요. 네. 이걸 뜻하는 게 뭐냐?
공산당이 인터넷 보급과 SNS 보급을 막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이다 오히려. 오히려 적극적이다라는 네.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도는 여기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통계를 보면 중국이 9억 3천만 명인데 인도는 얼마냐? 3억 5천만밖에 안 돼요. 인구는 비슷한데. 인도는 거의 같은데. 네. 그러니까 중국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중국은 공산당은 국민들을 인터넷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SNS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처럼 중국 경제의 발전은 네트워크 경제, 네. 플랫폼 경제 들어보셨죠? 네네. 바로 그것이 가능하려면 전 국민이 인터넷을 써야 되고 SNS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중국이 경제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는 게 몇 분야가 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핀테크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건 뭐 진짜 여러 번 저도 한번 다뤘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다루 실제로 그래요. 정말로 깜짝깜짝 놀래요. 무슨 뭐 노점에서도 우리 한참 안 됐었을 시기인데도 노점에서도 막 QR 코드 찍어갖고 그냥 계산하는 뭐 이런. 그러니까 거 중국 가서 있잖아요. 네. 중국 가서 거지들도 QR로 받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국 가서 저는 이제 코로나 전에는 중국에 아무리 못 가도 1년에 서너 번은 가니까 네. 국제학술 이런 거 참석하고 가는 보면 네. 거기서 현금을 쓰거나 신용카드 사람 딱 두 불이에요. 외국인이거나 아주 깡촌에서 온 할아버지거나 어디다서 현금을 안 써요. 그게 벌써 10몇 년 전에. 야. 그다음에 또 어디를 가나 길거리에서 택시 잡는 건 역시 저 같은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깡촌에서 온 다 할아버지. 예약을 이미 이미 모바일로 쭈쭈띠싱이 뭐 이런 거지 않아요. 다 예약을 해서 이게 벌써 10년 전에. 네, 근데 네,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이게 밑바탕이 안 되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게서 지금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인정해야 될 게 공산당은 인터넷의 확산과 SNS 확산을 막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 보급한 나라다. 예, 요까지 이건 네. 팩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왜 인터넷 통제, SNS 통제가 중요하느냐? 전에 신문, 방송, 라디오와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네.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속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파 속도는 이런 전파 것들이. 속도. 이건 뭐 그렇겠죠. 예. 예를 들어 신문과 방송, 신문은 최소한 하루는 걸릴 거 아니에요. 네. 방송은 사전 검증을 다 하니까. 네. 근데 이거 안 돼요. 더군다나 10억 명이 같은 인터넷을 쓰고 있어요. 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더 네네. 중요한 문제는 뭐냐. 신문은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뉴욕타임즈가 중국에서 판매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선 인터넷에 접속이 안 돼요. 못 봐요. 중국 가서 못 봐요. 네네. 근데 이건 불가능하죠. SNS나 인터넷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얼마든지. 요번에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 코로나 봉쇄에 대한 시위, 네네. 백지 시위 있잖아요. 네. 그것이 확장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SNS. 페이스북과 트위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중국의 젊은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페이스북을 중국에서 써요? 못 써요. 못 쓰는데 VPN으로 들어가 버려요. 아. 가설 사설망. 우회해서. 예, 가설 사설망 통해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를 홍콩이나 대만이나 이런 학교들이 또 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넘겨주면 그걸 갖고 전국에 전 세계로 확장시켜주고 이런처럼 월등히 빠른 속도와 커다란 영향력. 이건 전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폭발적이에요. 네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시민사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또 개인이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예요. 2019년 와서 2020년 홍콩 민주화 시기가 벌어졌는데 결국 이제 진압이 됐는데 네.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요. 주모 조직이 없어요. 아. 주모자가 없어요. 다 같이 그냥. 그냥 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번개. 네네네. 이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촛불 시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전 세계에 있는 민주화와 관련된 시민 단체들 400개, 500개에서 연합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운 날에 두 달씩 막 지속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중국은 홍콩은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백지 시위 있죠. 네. 그것도 다 주모자가 없어요. 특이한 시예요. 그 한 일주일에 걸쳐 갖고 네. 전국에 약 뭐 정확하진 않지만 추천하기를 약 20개 대도시에서 그런 시위가 일어났는데 특징이 뭐냐? 주모 조직이 없고요. 주모 개인이 없어요. 그럼 어떠한 거냐? 그냥 SNS 중국식으로 하는 위챗 있죠. 네. 웨이보 이걸 통해서 그냥 모인 거예요. 그걸 공산당이 막거나 이러진 않은 거. 아니 막을 수 있는 그런 거 우리 산책이나 하자. 아.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걸 산보 운동이라고 불러요. 아, 그렇게 모였어요? 그럼요. 우리 산책하자. 어디 좋은 일 있나 보다. 이걸 어떻게 막아요? 그냥 가서 모이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한 뭐 7, 8명까지 모이는. 네네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가만 놔두면 공산당 일당체 유지 안 되죠. 이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네. 중요한 게 여기서도 이중성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통제가 주목적이 아니에요. 뭐냐.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된다. 플랫폼 경제, 네트워크 경제, 중국의 지금 월동력.
원동력, 경제발전 네. 이건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중적인 한편에서는 통제하고 한편에서는 이용하는 통제만 하는 거라면 쉬워요. 왜 쉽다고 하느냐? 그냥 끊어버리면 돼요. 그렇죠. 중국에 있는 인터넷 회사가 4개가 있는데 공급하는 인터넷 그 망 공급하는 회사가 네네. 4개인데 우리나라는 몇 개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4개가 다 국유회사예요. 그냥 끊으면 돼요.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도 끊어진다? 중국 경제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국의 인터넷 통제를 볼 때는 통제와 이용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인터넷 통제 기자들도 제가 분석한 건데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방 기제예요. 예방. 미리 막는 거예요. 네. 사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전 세계도 없는 어마어마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걸 중국말로는 황금방패 공정, 찐뚱 꽁청 이렇게 부르고요. 황금방패. 예, 이름도 참 기가 막히게 짓죠. 네. 지들이 진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골든 쉴드 프로젝트라고 불러요. 이건 뭐냐?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미리 중요한 거 다 차단하고 막고 이 감시 체제가 작동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네. 예방을 했다고 해서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거죠. 일단 예방은 하되 예방한다고 해서 다 막아지는 건 아니니까 아니죠.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감시를 해야죠. 감시를 해야죠. 네. 그래서 인터넷 경찰 그다음에 댓글 부대 이런 거 동원해 갖고 365일 24시간 감시 체제가 댓글 작동하고 부대가 실제로 있어요. 있어요. 이따 재미나는 얘기 네, 많이 네. 해드릴 텐데 그다음에 이게 가장 기본이다라면 그러나 돌발 사건은 항상 생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막아도. 막아도 생겨요. 네. 이건 뭐 14억의 인구인데 네. 우리 5천만도 계속 일이 터지는데 14억 말할 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인터넷 통제관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위기관리 체제예요. 뭔가 생겼을 때. 터졌을 때 어떻게 네. 할 것인가. 이건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네. 군대식 매뉴얼이 있어요. 실제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장 적극적으로는 소프트파워가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이 하여금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게 만들고 네. 내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만드는 그게 바로 좋은 말로는 여론 선도, 나쁜 말로는 정보 조작.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럼요. 여론 선도 하죠. 해야 되겠죠. 뭐. 해야죠. 이것도 역시 댓글 부대라든지 이런 걸 다 활용하는 겁니다. 요 4가지 수를 간략하게 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방 기제라고 해서 골든 쉴드 프로젝트 황금 방패 공정이라는 게요. 무슨 만화 제목 같네. 망하지 못 같죠. 이거 언뜻 들으면 뭔가 호감이 있잖아요. 황금방패. 예. 네. 황금박쥐. 황금박씨. 예, 일본 만화. 이 자꾸 뭔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10년에 걸쳐서 만든 거예요. 이 황금방패를 공의 프로젝트를 네. 1998년에 시작해서 98년. 예, 그때부터 시작해 2008년에 1차 완공했어요. 그래갖고 중국의 모든 인터넷과 SNS는 이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통제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원래 이제 전 세계로 다 열려 있는 건데 이제 그 주요 중국 내부. 중국 앱을 다 이제 틀어쥐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방 그 통제 체제를 황금방패라는 것이 2008년에 완성돼 갖고 전국적으로 작동되게 있어요. 네. 이거는 처음에 중국 공안부 그 무시무시한 공안부 경찰이죠. 네. 여기서 만들고 중국 기업과 연구소가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다국적 기업들이 다 참가했어요. 처음에. 이거 만드는데. 네. 거기 때 모토로라, 뭐 시스코, 지멘스 이런 데 있잖아요. 왜냐하면 중국 이 당시엔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럼 뭐 돈 좀 해주겠다고 그렇죠. 공개 입찰해 갖고 네. 천문학적인 여기에 수백억 달러가 들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년에 걸쳐서 만드는 건데요. 네. 목적은 뭐냐?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가 선별적인 차단. 그러니까 공산당이 원하는 것만 차단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과 외국을 단절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중국처럼 그럼 경제가 발전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사이트, 특정한 단어, 특정한 영상 걸러내기만 걸러내는 거죠. 막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목적이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SNS나 인터넷의 주도권을 중국이 잡는 거예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구글 못 쓰게 해요. 페이스북, 트위터 못 쓰게 하는 거죠. 이 페이스하고 트위터나 구글 같은 거는 그 본사이 다 외국에 있잖아요. 네, 그건 중국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대체품을 만드는 거죠. 그게 그 유명한 웨이보와 위챗이에요. 네네네. 이거 이용자들이 다 10억씩이에요. 여기서 이제 웨이보라는 것은 트위터, 그래서 중국판 트위터라고 그러는데 네. 복 140자 이내의 글자 있죠. 문자 메시지 갖고 여러 거 쓰는 거. 위챗은 우리나라 카톡하고 비슷해요. 네. 근데 이제 위챗 하나로 모든 걸 다 해요. 통장도 다 하고 뭐 여행도 다 하고 돈도 다 내고 그렇다면서요. 네. 모든 걸 다 해요. 저는 직접 시연하는 거 봤거든요. 네. 돈도 다 빌리고요. 세계 최고예요. 이것이 가능했던 건 또 하나는 산업 육성 정책인 거예요.
만약 구글을 허용하고 페이스북을 허용하고 트위터 사용했다면 이거 불가능하죠. 근데 그걸 딱 막아버리니까 그 사이에 중국이 개발해서 웨이보는 2009년, 위챗은 2011년. 그래서 전 세계 최고 이용자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웨이보 위챗이에요. 네, 왜? 네, 네. 중국인 쪽수 때문에. 그리고 이게 10년에 걸쳐서 네. 서서히 가장 낮은 단가에선 사이트 차단하는 거. 예를 들어 인권단체, 정치조직 네.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온갖 사이트는 다 막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문도 뉴욕타임즈, 월스트저널, 와싱턴 포스트 못 봐요. 중국에서는. 한국 신문도 못 보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키워드 검열. 이메일, 동영상 중요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메일도? 아 그럼요. 이메일 100% 검열돼요. 아 이게 개인 간 이메일도? 아 그럼요. 아 당연한 거죠.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이메일에 민주주의 이런 내용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반송돼 와요. 아 그런 거를 다. 아 다 하는 거예요. 야 진짜 황금방패네. 네. 그다음에 동영상 있죠. 네. 짧게 올려온 거 다 사진 모든 게 다 이제 검열 검열돼. 대상이에요? 네. 그거 10억 인구가 여기저기 막 서로 보내고 하는 걸 다 다 보시. 그게 세계 최고 수준의 와. 그 AI 인공지능과 세계 최고 수준의 빅데이터 기술을 갖고 있다는 이거예요. 이거를 2008년에 완성해요. 지금까지 했으니까. 거기다 이제 VPN을 차단하고 지금은 전면 봉쇄까지 가능해요. 야, 이런 통제 쪽으로는 진짜 전 세계 최고네요. 진짜. 아 최고예요. 이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 재미난 얘기를 하나 이게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네. 저 오른쪽에 있는 게 학습 강국이라는 게 슈에시 지항고라는 게 뭐냐면 공산당이 운영하는 저 공부 앱이에요. 여기에 지금 가입자가 3억 명이에요. 그다음에 재미난 게요. 네. 여기에 가입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또 보너스를 줘요. 그거 갖고 뭐 물건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당원들은 필수로 해야 돼요. 이걸 통해 다 전공. 이게 학습 강국.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네. 학습 프로그램 앱은 저거 알리바바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수시로 공부하고 네, 제 앱을 갖고서 이 재미난 거 하나 말씀드리면 네. 얼마 전에 그 이제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중국에 시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봉쇄. 네. 근데 그 시위가 딱 벌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뉴욕 타임즈, 와싱턴 포스트 이런 게 특집으로 실렸어요. 막 와.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한두 명이겠어요? 수십만 명인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주로 대학생들이었는데 네네. 미리 다 알고서 마스크 쓰고 네. 모자 둘러 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또 어떻게 파악했나? 그 연락도 어떻게 하느냐 교묘하게 먼저 부모님한테 해요. 당신 아들이 어디 참석했는데 관리 잘하시오. 그러니까 부모님이 깜짝 놀래갖고 자기 딸내미 아들한테 전화가 너 무슨 일이냐. 그다음에 바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방문을 해요. 찾아오기도 하고 오라고 그러고. 야 통제 정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시간에 그 위치에 있었던 시위 위치에 있었던 스마트폰 위치 이런 걸로. 아 일단 정답. 첫 번째가 네. 휴대전화 없는 사람 없으니까 이 휴대전화 모든 칩에 위치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중국에서는요. 중국 통신법에 따르면 우리식으로 한다면 무슨 뭐 LG라든지 그다음에 SK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보내주게 돼 있어요. 딱 지시한 거예요. 언제 어느 시에 거기 모여있던 사람 있잖아요. 모든 통신 정보 다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갖고 자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갖고 그 사람의 이식 다 파악하고 그다음에 안면 인식 기술이 뛰어나갖고 마스크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안면 인식 기술이 뭐 전 세계 최고라면서요. 최고예요. 이게 이제 바로 황금방패의 예방 기제가 그대로 작동해갖고 그래갖고 공포에 질린 거. 이 사람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은요 무슨 뭐 운동권 이런 거 전혀 관련 없고 정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화가 나니까 그냥 간 거예요. 네. 근데 와서 이제 차나 한잔 하자고 불러가고 5시간 동안 취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석방을 했는데 물어보는 건 그거죠. 주모자가 누구냐고 조직 있는지 캐려고. 무섭다. 이거 오히려 통제하기가 더 쉬워졌네요. 아 무지하게 쉬워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네. 이제 꼭 가보시는 북경 이런 주차장이 있잖아요. 가면 사람이 없어요. 주차장이? 예, 네, 주차장 큰 공영 주차장 아 관리하는 분이 없어요? 없어요. 딱 가면 떠요. 딱 그 번호판 있잖아요. 딱 뜨고서 언제 들어가는지. 몇시 입차. 예. 출퇴. 다 뭐. 그다음에 저 길거리 있잖아요. 네. 횡단보도 건너 위반하잖아요. 이름이 떠요 바로 위에. 어디요? 그 판에 횡단보도에? 그 횡단보도 위에 보드판이 있는데 거기에 누구 위반한 사람. 와 진짜요? 네. 아, 실시간으로 떠요? 아 바로 뜬다니까요. 모든 체제가
무서워서 못하니.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대형 호텔이나 이런 네. 데에서는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 간부들이 출입을 못해요. 왜 못하느냐? 안면 인식 기술에 의해서. 그러면 중국은 중국 사람들이 어딜 돌아다니든 다 어디서 계속 위치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한다라는 거예요. 신장 위굴 지역 같은 데는 있잖아요. 거기 소수민족 사는 위주. 거기는 어떻게 되느냐면 500m마다 그런 체크포인트가 하나씩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봐 영화로 하면 재밌겠다.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네네네네. 그거 그대로 구현되고 있어요. 야, 진짜. 예비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공기관 쇼핑센터 이런 데 있잖아요. 들어갈 때마다 체크를 하죠. 휴대전화로. 그러면 그 사람의 정보가 다 파악이 돼요. 그리고 모든 신장 위구르족들 있죠. 성인이 되면은 신체 정보뿐만 아니라 신체 검사 이런 거 하면서 모든 정보가 다 돼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 걷는 모습까지 다 파악을 해요. 그 슈퍼컴퓨터가 돌아가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외국에 갔다 왔어요. 신장 위구르족인데 외국에 갔다 왔어. 그러고 나서 차를 갖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잔뜩 쌌어. 근데 갑자기 운전하다 구속이 돼요. 잡혀가요. 네 동선을 보건데 이건 무슨 일을 저질 준비를 하는 거다. 이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이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죠. 저항을 하죠. 근데 양면적이 한편에서는 안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북경이나 상해는 좀도둑이 다 없어졌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강의실에도 카메라가 5개 설치되어 있다는 모든 곳이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도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알겠죠. 예. 이러니까 시위에 어디 참석한 거 바로 예 이게 예방기제 뭐 이제 황금망패. 공정. 예. 근데 이건 동시에 감독도 같이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이건 자동화 시스템이잖아요. 이걸 벗어나는 게 있죠. 그럼 역시 사람이 나서야죠.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인터넷 감시 부대가 있는데 그 종류가 다양해요. 가장 먼저 사이버 경찰, 우리도 있죠. 인터넷 경찰. 네. 학자들이 추산하기에 중국에 2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있다고 봐요. 이 사람은 공무원 경찰이에요. 인터넷만. 네네네. 우리도 있어요. 사이버 경찰, 네. 수사대. 있죠. 그다음에 또 있는 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게 뭐냐. 사이버 평론원, 사이버 여론 관리사라고 그래갖고요. 이건 인터넷 모니터링 요원이에요. 이 사람들 대부분 공무원들이에요. 역시 추산하기를 25만 명에서 30만 명. 이 사람들은 뭐만 하는 거냐. 3프로 TV에 댓글 뭐가 올라왔는지 그 중국에 있는 그 많은 거 있죠. 네. 그걸 다 감독하는. 그 감독이 되나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빅데이터 AI에 계속 얘기하는 게 예.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인터넷 검사원이라고 이것은 컴퓨터 회사들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있잖아요. 네. 그 회사 규모에 따라서 고용하게 되는 텐센트, 바이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거기는 1,000명 이상의 이런 전문가, 인터넷 전문가들이 고용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민간 기업들. 네네. 이게 전체적으로 인터넷 감시 부대예요. 그래서 웬만한 중요한 정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시대 다음 카카오톡 네네. 뭐 이런 데 있죠. 트위터 이런 데 올라오면 아무리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삭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근데 그 전에 다 되는 거죠. 네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카카오톡이라면 중국이라면 카카오톡에 최소한 1,000명 이상의 이런 인터넷 전문가 검사원들이 있어갖고 그들이 자체 검열을 하는 거예요. 다. 네. 이상한 거 다 빼버리고. 안 하면 이건 심각한 제재를 받으니까. 중국 법률에 따라서. 네. 그러나 이 감독하는 이거는 항상 똑같진 않아요. 상황에 따라 들어요. 예를 들어서 민감한 시기에는 그 강도가 높아져요. 공산당 대의가 열린다든지 곧 우리 3월 달에 이제 공산당 공산당이 아니라 전국인민대표대 우리 사람은 정기국회 네네. 연례회의가 열리거든요. 이럴 때 민감한 시기 이럴 때는 엄격해요. 공산당의 발표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다 삭제 이메일 다 검열되고 또 곧 이제 일주일 2주 지나면 네. 아니 일주일 지나면 중국에는 이제 설 보통 2주 쉬거든요. 춘제 뭐 네, 이런 춘제 그건 국가의 행사잖아요. 네. 즐거운 날이죠. 이때는 엄격히 통제돼요. 나쁜 뉴스, 안 좋은 뉴스 이거 아이고. 다 차단돼요. 바로 코로나도 이게 바깥에 보도가 늦었던 게 그거예요. 이 축제 분위기, 명절 분위기 망치지 말라. 이럴 때는 엄격하고 그러나 뭐 국제 행사, 올림픽이라 이런 거 했을 때는 풀어줘요. 그거 행사가 안 되니까. 시기나 이슈에 따라서는 네, 좀, 달라요. 지역에 따라 달라요. 농촌은 풀어주고 도시는 엄격하고. 자, 그럼 동시에 여기서 감독하는데 140억을 다 감독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둘로 나눠요. 감독 대상을. 네. 하나가 뭐냐? 타겟 집단, 목표 집단, 좀 더 요주에. 요주 인물들. 네. 아마 정프로 같은 사람들이 바른 말하기 좋아하고 뭐 저 같은 사람들. 우리 식으로 하게 되면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여론 주저층. 왜냐하면 이런 사람 주로 글을 쓰고 평가하면 권위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일반인이 얘기하는 거와 정프로가 한마디 하는 거 얘기 달라요.
그 정프로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 책 좋더라. 어? 진짜 이거 꼭 봐야 된다. 그렇습니까? 교양인의 필적서다. 이거 할 거 아까 이상한 사람이 한번 읽어보고 그 차원이 다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어떤 정책을 쓰느냐? 네. 공포를 조장하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뭐냐? 너 까딱하면 간다. 무슨 얘기냐? 내가 검색하는데 중국의 인권 상황이 어떻지? 중국의 인권 치잖아요. 그럼 경고가 트는 거예요. 검색만 하는데도. 네. 또 누구 친구한테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메일 보냈는데 반송이 와요. 그다음에 갑자기 여기에 우리 지진 났을 때 뭐 울리듯이 네. 문자 메시지가 와요. 이렇게 하면서 공포에 질리게 만들어. 뭐 공포를 안 가질 수가 없겠네요. 보니까. 없죠. 365일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이게 이제 타겟 집단에 대한. 그래서 우리 정프로도 이런 거 아침 저녁으로 당하고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못하죠. 못하죠. 네. 그러면 일반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반인에 대한 전략은 달라요. 첫 번째 전략은 뭐냐? 스트레스 받게 하는 전략. 스트레스? 이게 무슨 뜻이냐? 마찰이라고 그러는데 검색 필터링을 하고 네. 방화벽을 만들어서 그거 검색만 하는 순간 컴퓨터가 느려져요. 속도가 떨어져요. 야,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가능한. 하기다. 그다음에 가상 사설망 있죠. VPN이라는 이것도 설치하면 컴퓨터가 다운되고 자꾸.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귀찮아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괜히 쓸데없는 거 찾았다간 내 컴퓨터 늦어지고 잘 안 되고 이런 일반인들은 어떻게 아예 안 찾고 말지. 아니, 수능하게 만드는군요. 그렇죠. 아예 그냥.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본물처럼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네. 백지 시위. 백지 시위에 대해서 어떤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뭐다라고 설명이 올릴 수 있잖아요. SNS에. 네. 근데 그거에 100배, 1000배, 10,000배의 양을 정부 기관에서 쏟아버리는 거예요. 해석하는 글을. 백지 시위는 저거 아무 쓸데도 없는 거고 뭐 이런. 그래서 아주 그냥 인터넷 SNS 상해를 정부 쪽에서 만든 당국이 만든 정보를 도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묻혀버리는구나. 묻혀버리죠. 검색 순위에도 안 올라오고 저 밑에 가 있고. 이러니까 관심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자기가 검열을 당하고 있다는 거 감시 당하고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건 진짜 그렇겠네요. 예. 왜 인터넷이 이렇게 느릴까? 왜 이렇게 안 뜨지? 왜 속도가 안 나지? 그리고 좀 약간 좀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할 만한 이런 글들은 아예 찾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런 거는 뭐 1000개 중에 1개 있을까 말까 하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뭐 탄압도 아니고 통제도 아니니까.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당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인터넷을 이제 감시하는 예방하는 게 있고 감시하는 게 있고. 이게 감시 기제. 이게 작동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식인들 뭐 교수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변호사 이런 사람 다 알아요. 이렇게 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항상 전화도. 그래서 저 중국 친구들한테 쓸 때 있잖아요. 민감하고 주로 이제 중국들아 쓸 때는 중국어나 영어로 쓰는데 민감한 얘기는 절대로 안 써요. 약간만 이상하더라도 절대로 안 써요. 그 친구한테 피해가 가니까. 당연히 여기서 예방하고 뭐 검열하고 이럴 때는 뭐 한국어든 영어든 다 걸리는 거예요. 하겠죠. 네. 다 걸려요. 예. 말 조심해야 되겠네, 저희도. 뭐 그렇게까지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뭐 반체제 인사가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위기 관리. 이거는 터질 수 있으니까 안 터지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위기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 위기 관리의 맨 꼭대가리에는 역시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있죠. 그다음에 이거 실무를 담당하는 게 중앙선전부예요. 네. 중앙선전부 내에 사이버국이라고 부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컨트롤 타워예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요. 하나는 이제 공산당 계통, 하나는 정부 계통. 해갖고 이제 공산당 이 사이버국 밑에 다시 여론 정보부라고 그래서 인터넷과 SNS 있죠. 그것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부서 밑에 공산당 중앙의 신문인 인민망, 인민일보, 공산당 중앙 기관지거든요. 네. 이런 거. 그다음에 신화망이라는 것은 중국 국가 소유의 통신사예요. 신화통신. 예, 신화통신. 네. 여기 내부에도 역시 인터넷과 SNS 전문 그 감시하고 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네. 이게 바로 밑에 있어요. 그다음에 인민망과 신화통신사도 그 밑에 전국에 걸쳐 수십만 개의 뭐가 있느냐 정보소가 있어요. 거기서 다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산당 계통을 통해서 하나 감독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국무원이에요. 국무원 산하에 신문판공실이라 해서 역시 거기에 사이버 연구센터라는 별도의 조직이 있고요. 바로 거기서는 성정부 있죠.
그다음에 국무원 부서, 예를 들어 교육부, 재정부 거기마다 다 인터넷 감독하는 부서들이 별도로 다 있어요. 네. 이것과 연결돼 있고 역시 거기서도 마찬가지 밑에 정보를 파악하고 수집하는 역시 포인트들이 다 있고 네. 이게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중국의 인터넷 SNS 관리 체계고요. 그리고 이거를 갖고서 매뉴얼이 있어요. 바로 4단계 매뉴얼. 4단계 매뉴얼? 예,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맨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 주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요 첫 단계. 이거 인터넷 보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봉쇄, 네. 코로나 봉쇄를 3년 하니까 이거 너무 힘들다.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 자영업자도 다 죽고 이거에서 여러 가지로 불만이 있겠죠. 실제로 뭐냐면요. 위챗나 웨이보 보면요. 네. 그 봉쇄, 코로나 봉쇄에 대한 불만들이 넘쳐났었어요. 그렇겠죠. 예, 넘쳐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 넘쳐난 것 딱 해서 아, 이거 위험하다. 판단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 중에서 댓글이나 이런 거 있죠. 또 이메일이나 이런 걸 검사를 하면서 일부는 삭제하고 없애고 이 작업을 하는 게 태동기. 예의 주시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발전기. 이게 발전기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단순히 밑에서만 불불 하는 게 아니라 드디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네. 이거에 때는 이제 바로 전문가들이 등장하는 거 아까 말했던 모니터 요원. 이런 사람들이 점수를 매겨갖고 아, 요 단계에서는 지금 90점 단계다. 위험하다. 아, 위험하다. 적극 대응해야 된다. 네. 정책을 바꾸든지 뭘 하든지. 네. 70~80%다. 70~80점이다. 그러면 요거는 주의하면서 다시 적극 대응하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각 단계마다 대응책을. 그다음에 마지막은 터졌어요. 드디어. 네. 이건 드디어 터졌어. 그럼 첫 번째 역할이 뭐냐? 바로 정부를 비판하거나 공산당을 비판하는 세력을 바로 고립시키는 전략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들의 영향력을 없애버리는. 그래서 우선 여론 주도자들이요 일상적으로 파악하고 있죠. 아마 그 중국이라면 우리 정프로 정도 되면 올라갔을 게 리스트에 저 친구가 이때 무슨 일 하나. 요주의 인민들 각 기관이나 단체나 지역마다 다 있어요. 파악 리스트가 다 돼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 다른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의 경우 포섭하는 거지. 그 포섭하는 거는 다른 거 똑같아요. 대우해 주는 거죠. 예? 불러다가 무슨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뭐 지휘도 주고 감투도 씌워주고. 씌워주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구속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구속을 뭘로 시키는 줄 알아요? 가장 치사하게 시켜요. 가장 많이 시키는 성매매, 매춘, 매매춘. 가장 그러니까 그런 거 치사한 거 아, 사람이 아주 평판을 아주 안 좋게 하는.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로 시키지 않아 절대로. 그 여론을 주도했다. 뭐 이런 거로 공산당 비판 이거로 구속 안 시켜요. 파람치범으로 몰아버려요. 그러니까 없는 사실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없지는 않겠죠. 아, 있는 거 중에 하여튼 제일 좀 그러니까 파렴치한 쪽으로. 360일 감시하고 있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남이 돈 빌렸는데 안 갚았다. 어디 술 먹고서 행패 부렸다. 행패 부렸다. 이런 걸 갖고 구속시켜 놓고서 그걸 갖고 어떻게 하느냐. 텔레비전에 나와서 고백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그래요?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여태까지 팔로워가 뭐 1,000만 명, 2,000만 명인데 다 날아가는 거죠. 야,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많아요. 있어요. 많아요. 네, 많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해서 즉 포섭할 수 있는 건 포섭하고 안 되는 건 저런 식으로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 놓고 신뢰 훼손을 시켜버리고 그다음에 정부의 당정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각자 자기 유튜버 다 해요. 우리 식으로 하면. 그래갖고 많은 사람 1,000만 명 유튜버가 있어요. 1,000만 팔로워를 있는 그런 유명한 당정 간부 중에서. 간부가 해요. 해요. 그게 방침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저 피해 관리. 데미지 컨트롤 해야죠. 네. 이제 정책을 바꾸고 사실을 조사해서 예를 들어 코로나 봉쇄 심각했다 뭐가 심각했는지 이런 거 얘기할 거 얘기하고 이런 단계로 매뉴얼로 움직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중앙서부터 지방까지 네. 각계각지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게 1, 2년 운영한 게 아니라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는 뭔 일이 잘 터지지도 않게 미리 다 막아놓지만 그렇죠. 뭔 일이 혹시 터지더라도 단계별로 다 대응하는 매뉴얼들이 있는 거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부가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누구에겐가 전하려고 할 때는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다 이미 차단됐거나 혹은 이제 했더라도 바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네. 근데 이제 뭐 그 위기 관리라는 예를 들어서 그 대지진이 일어났거나 홍수가 일어났거나 이거 인재다 뭐 이런 거 대형 사고 나고 네네네.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화재. 네. 사실은 요번에 그 코로나 그 시위도 일어났던 계기가 됐던 것은 신장 위굴 거기 우르무치라는 데서 네.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어요. 아 근데 뭐 문을 막았던가 뭐 그렇게. 그 화재가 났는데 네. 코로나 봉쇄 때문에
소방차가 접근을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13명이 죽었다. 그것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네네. 그런 건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시위가 일어나고 그랬던 건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런 매뉴얼에 따라 그러니까 결국 시위가 3, 4일 만에 싹 정리될 뿐. 인터넷 사상이.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위 참여자들 있잖아요. 네. 전원 조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담 정도가 심한 자들, 주도자들은 당연히 구속이고 아르지 않은 사람 훈방시켜서 다시 참여 못하게 하고 네네. 이 작업을 싹 정리해버리는. 그러니까 뭐 그게 처음 언론에 나왔을 때 우리나라 언론도 그런 게 있어요. 제2의 천안문 사건이 나는 게 아니냐. 그때 마침 장점인 전주석이 죽었으니까. 혹시 그런 거 기억 안 나세요? 언론에? 네네네. 근데 저 같은 전문가들이 보면 어림도 없는 소리. 어림도 없는 소리가 어딨네. 전혀 모르는구나 중국을. 네. 그냥 희망사항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바로 언제 시위가 있었느냐. 그러나 정리돼. 물론 시위는요 하루에도 몇백 건씩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전국적인 시위나 이런 문제 확산이 안 되느냐. 네. 저런 게 작동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제 인터넷을 혹은 뭐 SNS를 완전히 이제 통제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걸, 즉 당이 좋아하는 걸 국민이 스스로 좋아한다고 믿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건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여론 선도. 여론 선동, 여론 선도. 선도, 이끈다. 예. 저는 정보 조작. 정보 조작. 예. 여론 선도하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그게 바로 댓글 부대를 사용합니다. 하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댓글 부대를 오마오당이라고 불러요. 오마오당. 오마오당. 예, 우리말로 읽으면 오모당인데 여기서 마오라는 건 뭐냐면 화폐의 단위를 뜻해요. 한국의 전, 원 밑에 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마오라는 것은 오전. 이제 대개 환율이 뭐 1원에 한 중국 돈 1위안에 한 200원 하니까 되게 하여튼 싼 금액이에요. 예, 0.5원이에요 이게. 0.5원. 0.5원 곱하기 200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100원. 네. 100원당 그런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네. 무슨 얘기냐. 100원 받고 댓글 다는 부대. 나쁜 놈들, 우스운 놈들. 그래서 그 인터넷상에서 그 인터넷상도 당연히 싸움이 벌어지죠. 네. 그죠? 공산당 지지하는 입장과 애국주의 세력과 그 비판하는 세력 있죠. 그래서 그 비판하는 세력이 붙여진 이름이 오마오당이에요. 저 100원짜리 부대.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식 명칭은 네. 사이버 평론원, 여론 인도원, 여론 분석원, 뉴스 대변인. 명하면 그래요. 별로 이렇게 음지에서 일하지도 않는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정치 공무원들이에요. 음지에서 일 안 해요. 본인들이 그럼 이런 댓글 부대라는 거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언제 시작됐느냐? 학계에서 확인되고는 2004년이 시작이라고 봤던 거예요. 2004년이요? 예, 2004년에 그 호남성 장사라는 데서 네. 그 기본급 플러스 댓글 하나당 5마오를 준다. 100원씩 준다. 이제 그렇게 해서 공무원을 모집했다. 그래서 오마오당이 됐어요. 예, 그래서 오마오당이 된 거예요. 그래 비하하는 용어죠. 비나. 네, 네. 예? 100원짜리당. 네. 댓글당 100원, 댓글당 100원당 이런 건데 이제 2004년이 그때가 학계에서 확인된 최초고요. 물론 더 번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인된 게 있대요. 그 다음에 2010년대에 들어가면 중국 전역에 걸쳐서 전체 기관에서 다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6, 7년 전에 한번 해킹이 된 적이 있어요. 오마오당이 예, 오마오당 그러니까 이 댓글 부대가 되게 전문가 공무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기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이 공무원들이 했던 작업했던 거를 2년치가 해결이 됐어요. 한 지역에서. 아유. 그러니까 수십만 건의 자료가 유출된 거예요. 네네. 아마 누가 했겠죠. 반중국적인 사람들이. 근데 이제 학자들한테는 이게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연구 자료가 생긴 거예요. 그 2년치를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뭐 영동포구 정도 되는 네. 이런 데에서 2년치 그 댓글 부대 했던 그 직원이 그 보고했던 그런 자료가 해킹이 돼갖고 유출이 돼갖고 그걸 분석해봤어요. 네. 분석해봤더니 댓글 부대 이들이 달았던 댓글 내용이 뭐냐 봤더니 80% 단순한 응원이에요. 정프로 화이팅. 3%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밀어내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정말 그냥 정부 뭘 응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 그러니까 댓글 부대 역할이 뭐냐?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공산당 비판하는 사람을 반비판하고 네. 중국 비판하는 세력을 비판하는데 그런 거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댓글 부대 역할이 뭐냐? 긍정적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즉 기분 좋게 만드는. 이게 주된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80%가 단순한 응원이에요. 화이팅 힘내. 그다음에 나머지 15%가 정책. 야 3%그 조영남의 중국동 잘 만들었어. 이 정책 정말 좋은 거야. 뭐 이런 거. 아무개의 무슨 뭐 부동산 정책 이거 정말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 에너지를 확산하는. 다시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상에서 SNS상에서 주로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음울한 얘기보다는 네. 즐겁고 밝은 얘기. 이게 댓글 부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댓글 부대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공무원이고요. 그리고 이 댓글을 단다고 해서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당 100원씩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무원이 자기 직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 형성에 큰 기여를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여론 형성에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저 댓글 부대가 달았다. 혹시 3%도 댓글 부대 쓰나요? 저희가 뭐하러 쓰겠습니까? 아 그거 그렇게 인건비 없죠. 아니 뭐 그것도 그렇고 시청자분들이 뭐 남겨주신 안 좋은 의견도 안 좋은 의견이고 뭐 좋은 의견이 좋은 의견인 거지. 뭐. 아 그런 거 안 걸르세요? 거의 뭐 저희는 안 그러는데요. 참고로 네. 저 처음 얘기하는데 저 댓글 안 보거든요. 네. 정신 건강을 위해서. 댓글 보셔도 뭐 좋은데 네. 뭐 지금까지 안 하셨으면 그냥 안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 근데 네. 전혀 안 보진 않고요. 네. 얘기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대신 기른 걸 봐요. 아 이건 의미 있는 내용이라. 그리고 대신 댓글을 누가 봐주나 제 아들이 봐야 돼. 아들이 싹 보고 모니터 해서 했잖아요. 아빠 이거 중요한 얘기야. 꼭 이건 고쳐야 돼. 아 그래요? 이런 거 해주고. 그래서 제가 워낙 새가슴이라 그런 댓글 있으면 네. 기죽을까봐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여기 나올 때 욕먹을까 하고 나왔는데. 아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잘 보는데 근데 되게 이런 식으로 치어리딩하는 이런 댓글 해봤자 그냥 다 알죠. 아 그래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막 허위 사실을 막 만들어 갖고 댓글 올리고 이런 그거 경우는 거의 그거 없다는 없어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런 거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안 하고요. 주로 응원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인 분위기, 밝은 분위기 만드는. 물론 이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동원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있잖아요. 이거 할 때 공천당원들 이거 우리 저 제6강에 조직 통제할 때 대학생 중에 공천당원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1000만 명을 동원해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홍보운동을 벌였어요. 댓글에서. 준법 정신을 지켜야 된다. 네. 공정해야 된다. 이런 식의 활동을 하긴 해요. 또 공천당원의 고유의 임무, 공산당원과 다른 공천당원의 고유한 임무 중에 공산주의 청년단의 줄임말이죠. 네. 이 중에 하나 댓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아, 해야 돼요? 예, 역할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 여론 조성 뭐 이런 거? 예, 여론 조성, 긍정적인 여론. 그러니까 공산당 칭찬하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이상하게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물이 한 잔이 있으면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실제로 여론 형성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이들 말고 또 다른 댓글 부대가 있는데요. 네. 그 댓글 부대를 뭐라고 부르냐? 자발적 오마오당이라고 그래요. 자발적 오마오당? 예, 이건 누구냐? 말 그대로 사명감을 갖고 하는 사람이에요. 중국말로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 자기의 식량을 먹는 당. 식량을 먹는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정부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냥 하는 예, 거다. 그걸 이제 저 공산당에서 뭐 어떻게 칭찬하느냐? 붉은 전사, 인터넷의 붉은 전사 이렇게 시진핑도 나서 칭찬해줬어요. 그 자발적으로 하는 거 이건. 근데 이 인원이 무시를 못해요. 이분들은 이제 그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술 세미나니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직접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올린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집단들이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자발적 오마오당이라고 부르고 중국에서는 이제 자기의 식량을 먹는 즉 돈 안 받고 하는 자발적인 붉은 전사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애국주의예요. 철저하게 중국을 사랑하고 중화민족을 사랑하고 공산당을 지지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현재의 중국 단계에서 볼 때는 중국이 경제적 부상을 해야 되고 이렇다면 공산당은 필요하겠다. 네. 이런 식의 지지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서방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한국이나 외세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이 첫 번째 특징이 이 사람들이 애국주의에 똘똘 뭉친 사람들. 두 번째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네. 근거 없이 발언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특징이 그 중국의 한자녀 정책을 여태까지 비판해 왔어요. 한자녀 정책 아시죠? 네. 가족계획 부가 하나 왜 비판했느냐? 이건 한족을 말살하는 정책이다. 왜 그러느냐면요. 네. 소수민족은 두 명까지 자녀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 전에. 근데 한족만 한 명.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첫째가 딸이잖아요. 그럼 또 날 수 있었어요.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한족은 계속 한 명밖에 안 낳고 소수민족들은 계속 늘어나고. 두 명씩 나면 한족 말살 정책이다. 등등 해갖고서 근거를 갖고서 비판하는 게 합리주의의 특징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들은 또 단순히 치어리딩을 아니에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조목조목 비판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술을 써요. 자기의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갖고 네. 웹사이트 이런 거 만들어갖고 어떻게 하느냐. 낚는다. 낚시질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중국을 비판하는 세력 있죠. 그런 네. 사람들한테 중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통계나 이런 걸.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야 이거 봐 중국 심각해 지금 청소년 뭐 범죄율이 어떻고 그러면 이제 나서갖고 뭐냐 그 우리가 흘린 정보야. 아. 뭐 이런 식의 낚기. 그다음에 CNN 뭐 월스트리트저널을 다 당했는데 네. 따기 때리기. 그게 무슨 뜻이냐? 딱이? 따기 때리기. 기사대기 때리기. 무슨 뜻이냐? 중국의 시위 심각하다 했는데 그 시위가 어디냐? 중국 시위가 아니라 딴 나라 시위 사진을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CNN이. 그래서 이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게 네. 우리나라 언론도 많이 하잖아요. 상당수 이런 거는 취재가 안 되니까 네네. 사진이 안 나오니까 사진을 지가 만들잖아요. 만들려다 보면 이제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냥 참고하게 되고 예. 그 참고할 때 이제 얘네들 만들어 놓은 걸로 그렇게 돼. 이거를 일일이 다 추적해 갖고 다 밝혀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대방의 문제점을 찾아내기 등등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식의 수법을 갖고서 맞대응을 하는 거예요. 중국을 비판하고 공산당을 비판하고 중국 정치 이게 이제 인터넷의 붉은 전사들 자발적 이들의 영향력은 상당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분석한 걸 보면 있잖아요. 네. 현재 인터넷은 누가 지배하느냐? 공산당 비판적이고 중국 비판적인 세력은 극소수예요. 이들이 오히려 장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봉쇄 정책을 할 때 네. 이걸 이 자발적 우마우당들은 그걸 무조건 지지하지 않아요. 이건 뭐에 문제가 있었다. 어떤 측면에서 고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올바른 정책이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인터넷상은 이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 이 인터넷으로 오마우당이 올린 글들 보면 아주 뭐 부정적인 글도 별로 없고 뭐 논리적인 글들이 오히려 더 많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겠군요. 예. 그런 거기다가 공산당과 정부에서 이들을 칭찬하고 아예 시진핑이 대놓고서 칭찬했다니까요. 요새 인터넷상에서 아무개의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힘 실어주고. 그 친구도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전국적으로 또 뜨고. 뜨고. 예. 예, 참고로 우리 정프로님 팔로워가 몇 명이나 되나요? 저요? 예. 저는 거의 이제 활동을 안 해갖고 그런 쪽 SNS는 아, 뭐 그냥 애들 사진 올리는 거 계정 하나가 아마 인스타에 있을 건데 그거 뭐 한 10,000명 되나요? 참고로 예. 저는 유튜브 일 안 하거든요. 예.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 여기 출연하기 전에는 예. 3프로가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도 그 작년 6월에 알았어요. 뭐 그러실 수 있죠. 저는 좀 조용하게 살아야 되니까 예. 예, 저 그런 거 잃지 않았는데. 연구하시고 하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중국에서 좀 잘 나간다, 예. 좀 그렇게 영향력 있다 하면 기본적으로 5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에요. 아 팔로워가. 예. 아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가 연예인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인기인이 되는 거죠. 500만 1,000만이면 뭐 이제 이런 친구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중국에. 이게 이제 자발적 네. 예, 네, 네. 오마오당이라는 이들이 같이 역할을 해주는 그렇게 해서 여론 선도하는 그래서 한편에서는 공산당이 예방 기자나 감독 기자를 통해서 막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네. 이게 여론을 누가 주도하느냐 인터넷상 여론은 바로 이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애국주의가 주도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중국에는 그럼 이렇게 자발적으로 정말 내가 공산당의 가치 이거에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인기 끄는 사람들이 숫자가 꽤 많이 있다는 거군요. 상당히 많은 거죠. 그게 돈벌이도 되고. 되죠.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치도 자기네 거다, 한복도 자기네 네. 거다 이런 친구들이 다 그쪽 뿌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군요. 돈이니까. 아. 중국에서 잘 나가는 그 왕홍이라고 그러는데 네네네. 인플루언서인데 1,000만 명, 2,000만 명이잖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되는 사람들 있으면 뭐 메이크업 이런 거, 패션. 중국 전통 복장 있죠. 그걸 한나라 한자 써서 한후, 우리 한복이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나라 한국 할 때 한국인데 중국은 한나라 한자를 한후 네네네네네. 그러는데 그거 하는 기업가적인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있어요. 연 수입이 수백억. 그러니까 뭐 그렇다면서요. 우리 거기는. 바울이. 그래 이런 친구들은 뭐예요? 클릭수 높이는 게 첫째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극적인 거. 뭐 공산당이 하거나 국가기관이 하거나 책임 있는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장난치는 친구들이.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무시해버려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나라 언론은 어떻게 해요? 언론도 우리나라 언론 똑같죠. 클릭수 높여야죠. 그걸 그대로 또 받는 거죠. 중국 이제 김치도 자기네 거라고 해. 한복도 자기네 거라 해. 그럼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국은 중국대로 장사해 처먹고 한국은 한국대로 장사하고 이러면서 서로 들끓면서 서로 조회수 높아가고 그러면서 거기에 광고 들어가서 돈은 또 누가 챙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국에 있는 웬만한 학자들한테 지식인들한테 물어보세요. 김치가 중국 거라 웃기지 말라 그래. 그 비슷한 건 있어요 중국도. 지역마다 있겠죠. 아니 절인 그 김치 이런 거 절인 야채 절이는 거. 당연히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무슨 뭐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한문 저 한자도 한국인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라고 중국 유튜버가 얘기를 해요. 근데 지식인들한테 중국 지식인한테 물어보세요. 그 애들 장난치는 거 갖고 뭘 그러냐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갉아먹으면서 공생하는 거군요. 공생하는 구조죠. 그래서 클릭수 높아지고 네네. 아시잖아요. 스포츠 네. 신문 이런데 한 면에 그 유명한 여배우 암흑의 열애중 이거 한번 났을 때 그 판매량이 네네. 그거 없었을 때와 그래 특종하려고 서로 그렇게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데 곱하기 100 곱하기 1000 수준이다. 네. 우리나라도 뭐 적지 않은 뭐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뭐 일본 어쩌고 했다 뭐 침몰을 했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국뽕 컨텐츠도 꽤 많은데 꽤 많죠. 그것도 장사가 잘 되고 근데 이제 중국은 사이즈 자체가 워낙 크니까. 워낙 다르니까. 아 우리 그래 인구수 있잖아요. 우리가 5천만이고 14억이니까 대략 그 수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억 번다 그럼 중국에서 한 100억 버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한 10억 벌 정도다 그럼 중국에서 1000억 버는 거고. 그러니 그 애국주의 콘텐츠 다른 말로 하면 국뽕 콘텐츠가 범람하게 되고. 근데 이렇게 이제 계속 앞으로도 유지가 될 수 있다고 교수님 보세요? 현재까지는 네. 현재까지는 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게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붙은 거예요. 네. 그게 뭐냐? 인터넷, SNS 공산당의 무덤이냐? 무덤이냐? 네. 즉, 이 SNS 내지 인터넷은 공산당을 멸망의 길로 이르는 거냐? 아니면 공산당의 통제 권력 기반으로 수단으로.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네. 다시 말해서 공산당 연독 체제를 지식시켜주는 거냐? 그래서 이걸 편의상 둘로 나눌 수가 있어. 하나가 네. 뭐냐? 낙관파. 내지는 사이버 이상주의자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인터넷과 SNS가 권위주의를 허물고 정치적 자유화와 민주화를 촉진할 것이다. 이건 전 세계에 많은 사례가 있으니까 색깔혁명 이런 거 네. 중앙아시아사 중국도 머지 않았다.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얘기 주장한 지 20년 됐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비관파. 이건 다른 말로 사이버 현실주의자라고 불러요. 무슨 뜻이냐? 개인이 내지는 특정한 민간 단체가 SNS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보다 10,000배, 10만 배 더 크게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기술을 갖고 공산당이 이용한다. 국가가 이용한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 단체와 국가와 공산당은 비교가 안 된다. 따라서 인터넷과 SNS는 공산당 연도체제를 강화시켜주는 수단일 뿐이다. 결과는 후자가 맞아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현재까지는 네. 그 공산당이 아주 교묘하고 체계적이고 세련돼서 다시 말씀드리면 위챗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공산당을 비판하거나 정책을 비판하는 게 검열되지 않아요. 그건 네. 그냥 돌아요. 뭐가 그럼 검열되는 거냐? 집단 행동을 유발할 때. 아 3% 저놈 나쁜 놈 이것까지는 오케이. 저놈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 내일 모입시다. 파크 안에서 모여서 시위합시다. 이건 여지없이 잘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막아놓는 게 아니에요. 시기와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그다음에 동시에 적극적으로 또 여론 선도도 하고 이런 걸 통해 볼 때 현재까지는 공산당 영도 체제를 강화시켜주는 수단이지 약화시키지 않아요. 이건 사실이 지금 증명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선진국과 미국과 유럽, 한국도 포함해서 과연 인터넷에 이거는 이제 시민운동가라든지 네. 학자들이 분석하는 건데 인터넷과 SNS의 역할이 진짜 건전한 거냐라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네. 오히려 인터넷과 SNS로 인해서 미국의 정치가 더 분열됐다고 그래요. 극렬 트럼프주의자들. 그런 차원이 있죠. 오히려 소통을 더 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것만 봐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한국에서도 보수파들은 자기들 것만 보고 네. 진보파들은 자기들 것만 보고 맞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돼요. 네네. 이러면서 오히려 더 갈등이 커지고. 갈등을 커지고 그 커뮤니티가 재생산되고 그걸 이용해 먹는 집단들이 있고 네. 더 나가서는 무슨 표현까지나 인터넷과 SNS 전자아편이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전자편. 예, 무슨 뜻이냐 오락과 현실도 비슷한. 실제로 인터넷을 갖고 SNS를 갖고 있잖아요. 네. 건전한 정치적인 문제 토론하고 찾고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선진국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선진국에서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터넷 들어가서 정치 얘기 어떠고 이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좋아할 것 같아요. 중국인들은 더 하자라는 거죠. 괜히 얘기해봤자 잘해야 걸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로 봤을 때 여태까지 비관파가 우세하고 저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봐요. 결국 저는 제 관점에서는 네. 인터넷과 SNS는 공산당 영독 체제를 강화시켜주는 수단이지 중국 공산당 체제의 무덤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네. 과학기술의 발전, 도구의 발전은 민주화를 촉진시키지 못합니다. 민주화는 결국 사람이 해야 돼요. 아 이거 중요한 말씀이네요. 인간이 해야 돼요. 자기가 이 억압책이 안 된다. 불만을 느끼고 나서야 되고 떠들어야 되고 네. 조직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거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견하고 무슨 뭐 인터넷 별게 소용 없어요. 그거는 더 나보다 1000배, 10,000배 힘이 강한 네. 조직이 더 활용해서
지배체제 강화시키는데 쓴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보통 이제 인터넷이 만들어졌을 때 많은 분들이 꿈꾼 게 이제 정보 격차가 사라지고 정보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훨씬 더 불평등이 사라질 거라고 많이들 기대를 했었으나 실제 뭐 한 20-30년 지나고 보니 전혀 아니죠. 오히려 더 불평등이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래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서로 뭐 소통이 잘 될 것 같이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소통은 뭐 안 돼요. 오히려 자기들끼리만 노는 거죠. 네 그렇게 가는 거 보면 민주화라는 거는 이 기술이나 기계 이런 게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사람이 거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러면 이 민주화 쪽의 의지는 별로 현재까지는 없죠. 바로 이게 이제 우리 마지막 10강에서 네. 본격적으로 논의할 건데 현재까지는 현 체제보다 더 나을 거라는 거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민주화하는 과정도 힘들고 네네. 해봤자 현재보다 더 나을까라는 보장 전혀 없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이 낫다. 낫다. 예, 이게 이제 결국 그것이 도달하는 거는 공산당 연도체제 수용 성공한 거죠. 네. 공산당 입장에서는. 중국 내에서는 괜찮은데 중국과 중국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막 그 뭐 두려움을 국민에게 줘서든 혹은 뭐 난 포위됐다 이런 걸 계속 강화를 해서든 하여튼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똘똘 뭉치게 되는 것이 결국 안에서는 문제가 좀 별로 없을 수 있으나 외부와 어떤 충돌의 가능성은 더 커지는 거 바로 아닙니까? 그 문제가 우려하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공산당에 대한 지지도가 네. 국민들은 80에서 90%가 되는데 네. 선진국 이런 얘기 우리 했었잖아요. 한국을 포함 선진국에서 중국 싫다가 75에서 80이에요. 괴리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네. 소통이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안에서는 외국을 욕하고 네. 바깥에서는 중국을 욕하고 니네 왜 그러냐. 네네네. 이건 점점 중국이 고립화되는 절대로 세계의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이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당연히 그 세계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세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네. 이걸 허심탄회하게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애국주의 교육받고 이런 식으로 통제돼서는 안 돼.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가 된 지 20년이 넘은 21년째인데 네. 중국 학생들 많이 가르쳐 보면요. 학부생은 그냥 잘 안 바뀌어요. 원래 갖고 있던 자기 생각들. 근데 대학원생들은 바뀌기 시작해. 한국에서 오래 살고 네, 또 네, 깊이 연구하다 보면 이거 아니다. 주로 이제 인문사회 계열은. 네. 이공계열은 아니고 이공계열 이런 문제를 다루진 않으니까 네. 이러면서 지적 갈등을 겪죠. 근데 우리는 잘 이해가 하는 게 우리가 그랬잖아요. 80년대 너무 그랬죠. 대학 들어와서 네. 이게 뭐야. 네. 여태까지 배운 거 속았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럴지라도 여태까지 공산당의 퍼포먼스가 좋으니까 네. 지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직까지. 미국에서 유학하다가도 80%가 비즈니스는 중국이 더 낫다 해서 돌아가고. 만약에 경제 성장이 이전에 비해서 훅 떨어지거나 뭔가 퍼포먼스 잘 안 나오면 예, 그게 핵심입니다. 중국 분들의 생각도 꽤 바뀔 수 바뀔 있겠네요. 거예요. 그러면 대안을 찾게 되죠. 이거 갖고 안 된다. 네네네. 이제 그때가 오는 거. 그러니까 공산당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생명선이라고 해요. 그 중국 지도부들도 당연히 이런 고민을 아는 하고 거예요.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이제 전서부터 코로나 곧 풀 거라고 얘기했던 게 네네네. 청년 실업률 때문에 지금 이제 10월 달에 조금 떨어져서 17%. 네네. 대단한 거예요.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수천만 명이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이건 지속 가능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시위 때문에 코로나를 푼 게 아니라 이거는 권력 교체가 끝나고 하면 풀 수밖에 없는. 왜? 네. 올해서부터는 경기 부양책 할 거고요. 부동산 정책 완화할 거고요. 빅테크 탄압 줄일 거고요. 네. 그다음에 사형기업 지금 육성하는 정책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외자기업. 네네. 이런 정책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공산당의 권력을 유지하려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퍼포먼스가 안 좋으면 제 판단은 2, 3년 안 좋잖아요. 네. 문제 생겨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왜? 네. 누구보다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아 하니까. 자, 과연 중국 지도부는 어떤 선택들 앞으로 계속 해나갈지 또 중국 경제는 어떻게 가는지도 한번 유심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SNS, 인터넷에서 과연 중국은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는지를 아주 뭐 흥미로운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요. 좀 다음 시간에 그럼 또 어떤 통제를 네, 다음 시간에는 네. 바로 이제 우리 중국의 비즈니스 하려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 네. 있는 경제 통제. 경제 통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찰과 군사를 동원한 무력 통제. 이 얘기를 갖고서 한번 중국의 네. 공산당 영도 체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매우 기대가 되고요. 특히 무력 통제는 제가 궁금한 게 아주 많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여쭤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조영남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군은
공산당의 최후의 소방수. 이제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마오쩌둥의 슬로건이에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네네. 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쿠데타가 안 일어났을까?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요. 혹시 군부에서 뭐 할 게 아닐까? 시진핑이 3년임 할 때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됐던 게 아니라 군의 전폭적인 지지예요. 그래서 천안문 민주화운동 벌어졌을 때도 네. 들어가 하면 바로 들어가는 거고. 이게 북한도 그렇고 쿠바도 그렇고 베트남도 동일해요. 1989년 천안문 민주화운동의 교훈이 뭐였느냐? 공산당에 대들면 안 된다라는 걸 몸속으로 알리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어떤 기업이든 사회단체건 정부 조직이건 군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조영남 교수의 중국통, 오늘도 중국의 진짜 이야기를 통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남 교수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조영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영남 씨라고 가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분도 그 서울대 성악가인가 뭐 거의 중퇴하셨습니다. 거기 다니셨죠? 예, 예.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요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뭐 정프로님이나 제 세대에는 조영남 하면 가수 먼저 떠오릅니다. 약간 좀 놀림도 좀 몇 번.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 무지하게 안 좋았는데,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중학교 때까지 안 좋았구나. 근데 이제 고등학교 이후로 지금은 무지하게 좋은 게 제 네. 이름 한 번 들으면 잊지를 않습니다. 그 대학교 들어와서 재미난 에피소드는 제가 노래를 못 하거든요. 1년 내내 노래 시켜갖고. 화기장도 시키고. 근데 이제 1학년 겨울방학 때 테이프를 사다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노래 공부를. 아, 진짜로? 왜냐 후배들 들어오는데 이렇게 놀림당스럽다. 그래서 이제 2학년 1학기 때 처음 시작하면서 신입생 환영식 때 노래를 시켜갖고 했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 안 시킵니다. 확실히 한번. 그게 아니라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고 재미가 없다. 확실히 잘하는데 아니면 못해서 놀리기라도. 그렇죠. 놀리려고 시켰던 건데 애매하게 하시는. 애매하게 하면 안 시키는. 자, 그래서 노래 쪽은 아닌 걸로.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중국의 이야기. 특히 지난 시간에 좀 예고를 살짝 해주셨습니다만 무력 통제. 예. 힘으로 그러니까 이 중국 국민들을 통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가? 예,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책의 제 2권에서 네. 맨 먼저 검토했던 게 인사통제. 어떻게 간부를 네. 뽑고 훈련시키고 이제 평가하고 감독하느냐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조직 통제. 네. 그래서 이제 공산당과 국가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조직들. 네. 우리는 사례로 본 게 사형교육과 대학이었었잖아요. 어떻게 공산당이 통제를 해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미난 얘기를 했던 게 중국의 사상 통제. 사상 통제해갖고 일반 국민들, 그 다음에 일반 당원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하고 중국한테도 중요한 인터넷과 SNS 통제 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 공산당 통제 기제의 3가지 기둥을 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4번째, 5번째 기둥 해갖고 이제 유사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중국이 대비하는. 이건 어떻게 본다라면 그 평상시엔 잘 안 드러나는 최후의. 그렇죠. 잘 안 드러나지만 항상 대비하고 있는 이제 2개로서 이제 무력 통제와 경제 통제. 그래서 제가 편의상 네. 앞에 3개 우리가 검토한 3개는 편의상 이제 연성 통제 기제라고 얘기합니다. 연생 통제 기제라는 게 법과 제도에 따라서 네. 그다음에 주로 설득하는 방식으로 이제 국민이 공산당 영도 체제를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이거는 네. 이제 경성 통제 기제, 하드 컨트롤 메저. 무슨 뜻이냐? 이제 말 안 들으면 조치가 들어가는 거죠. 주머니에 칼 갖고 있을 때 제일 무섭죠.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 공산당이 실제로 통제하는 모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2가지 같이 어우러져서 그래서 먼저 무력 통제 살펴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 통제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경제 통제까지. 그 2가지 합쳐서 자, 그럼 일단 무력 통제라는 거는 뭐 당연히 공권력. 말하는 공안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무력 통제라는 것은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 무력은 크게 2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군사력. 그래서 이제 군사력 관련해서는 인민해방군, 무장경찰부대, 그 다음에 민병 해갖고 이건 군사력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흔히 말하는 이제 공권력이라고 그래서 검찰, 법원, 그 다음에 정보원. 이제 우리 시간에 국정원이죠. 네. 국가안전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정프로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경찰은 중국에서는 이제 그 경찰 중에 한 부분이 공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군대랑은 다른 거죠. 예?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군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외적에 대한 대응 체제입니다. 그렇겠죠. 예. 네네. 그거에 반해서 이제 치안 조직들 이것은 국내 사회질서 유지, 법질서 유지를 하는 그런 거죠. 국민들이 주로 맞닥뜨리는 건 이제 그렇죠. 이런 경찰이죠. 경찰이죠. 예, 경찰. 그걸 이제 중국식으로는 공안이라고도 하는데 네. 사실은 경찰과 공안은 다른 개념인데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네네. 그냥 공안이라고 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오늘 얘기하는 무력 통제라는 것은 그 공안이나 이런 치안 유지 기구가 아닌 말 그대로 무력, 군사력입니다. 군사력이 근데 군사력과 맞닥뜨릴 일이 있나요? 거의 없는데 중국에서 있습니다. 중국 정치 과정에서 군대가 정치 과정에 개입한 적은 1949년 이후에서 지금까지 딱 2번 있었습니다. 아, 군대가 정치에 개입한 적이 있어요? 예, 2번 있어요. 한 번은 언제냐? 그 문화 대혁명 시기라고 해서 네. 이제 1966년에서 76년까지 10년 동안 네. 마오쩌둥이 네. 중국을 완전히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겠다. 했던 정치운동 시기입니다. 홍위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네네. 그때 나온 개념이 홍위병 그때 나온 건데요. 근데 이제 문화대혁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그 중국은 1949년에 정치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경제혁명을 통해서 사회 개조를 끝냈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서는 기업들을 다 국유화시켰고 네. 농촌에서 집단농장 다 만들었고 그럼 정상적으로 이제 거기에 멈추고 뭘 해야 되느냐. 경제발전에 매진해야죠. 네. 근데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일종의 뭐 강박관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태로 그냥 가면 혁명이 변질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정신혁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신혁명? 예, 그래서 문화대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바꿔서 완전히 공산주의적 인간을 만들겠다. 전 사회적으로. 네. 그래서 정치혁명, 경제혁명 끝나고 나서 문화대혁명. 근데 문제는 뭐냐. 마오쩌둥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오쩌둥과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예를 들어 류샤오치라는 그 사람이 넘버 2였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덩시아핑도. 지금은 그거 할 딴 게 아니다. 경제발전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당정 간부 대다수가 동의를 안 하니까 네. 마오쩌둥이 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 결국은 당정 간부를 우회해서 다른 세력을 끌어들여서 당정 간부를 공격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른바 그렇죠. 홍위병들 끌어들여서.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 끌어들인 거예요. 그 순진하고 이런 애들 규모가 어느 정도 2천만 명. 근데 끌어들여졌네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오쩌둥은 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한테 그런 거예요. 저 당정 간부들은 자본주의의 사령부다. 격파하라. 같은 공산당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당정 간부들이 자기 말 안 따르고 이러니까 당정 간부의 고위 간부들도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의 길을 가는 세력으로 바뀌었다. 수종주의를 반질냈다. 이런 식의 판단을 내려서 처음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2천만 명을 들여서 이걸 깨부신 거예요. 야, 그렇게 막 뭐라고 할 때 동안 그 당정 간부들 가만히 있었어요? 꼼짝을 못하는 게 마오쩌둥이 갖고 있는 혁명 지도자로서의 권위. 그다음에 그 당시에 군에 대한 통수권은 마오가밖에 없었어요. 군에 대한 통수권은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넘버 2였던 류샤오치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당시에 학생들을 홍위병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붉은홍 지키리 부대, 붉은 걸 지키는 부대. 네. 그러니까 거기서 붉은 거라는 뭐겠어요?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를 지키는 부대. 그리고 네. 그거를 마오쩌둥이 직접 그 홍위병 그 친구들한테 너희들은 정당하고 타당해 직접 만나주면서 격려를 해주고. 그래서 천안문 광장 이런 데서 100만 명씩 모이고. 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3년을 쓸고 다니는 거예요. 전국을. 공짜로 차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벌였던 일은 주로 기성세대 때려부시는. 예를 들어서 뭐 비유하잖아. 북경대학교 총장 나와. 해놓고서 맨날 총장 비판운동. 네. 교수 나와. 이렇게 하고 3년을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라가 엉망이 되죠. 경제 다 무너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느냐. 학생들을 뒤로 이제 후퇴시키는데 학교로 돌아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오지로 보내버린 거예요. 중국을 도배하라. 누가요? 마오쩌둥이. 그래서 그거를 상산 하향이라고 불러요. 산에 가고 들에 간다. 그래서 그 바로 지금 중국의 국가 주석인 시진핑도 네. 16살 때 있잖아요. 저기 진시황릉 있는 무시무시한 그 역사적 유물이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가면 차로 4시간 가면 연안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네. 혁명 유적지인데 연안. 예, 연안에서 토굴에서 7년을 살았어요. 톡을? 예. 그 연안에서 전기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그 거기는 황토지대거든요. 네. 황토층이 한 200m 되는 데인데 거기 이제 톡을 이렇게 만들고 살고 혁명가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 가서 16살에 7년을 살았고 리커창이라는 사람도 하남성에 있는 농촌에 가서 이제 그리고 바로 그때 누구냐 학생들이 물러나고 나서 그걸 누가 대변해 그 혼란 이런 걸 바로 잡아야 되죠. 네. 그때 군이 동원된 겁니다.
군대가. 네, 그때 마오쩌둥이 이제 그 중앙군사의 주석이었으니까 네. 정당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군이 등장을 해서 중앙과 지방에서 그 치안을 다 유지하고 네. 그 다음에 상당수는 군 장군들이 직접 지역을 통치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첫 번째 정치에 개입한 중국 역사에서.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군이 독자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라 네.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서 정치 과정에 개입한 그게 딱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1989년 천안문 민주화운동 당시. 왜 그러냐? 그 당시엔 처음에는 경찰이 개입했어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여태까지 국민들이 뭐 시위를 벌이거나 이래서 우리나라처럼 전투 경찰처럼 시위 진압용 부대 있잖아요. 네. 경찰 이게 없었어요. 아 그래요? 왜 중국인들이 일반 공산당과 경찰이 그냥? 그렇죠. 중국인들이 일반 이제 백성들 중국말 라오 마이싱이라고 그러는데 일반 국민들이 공산당과 정부에 대해서 시위를 벌일 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시위 진압용 부대 경찰 우리 전투 경찰이죠. 네.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경찰들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하죠. 결국 진압이 안 되니까 계엄령을 선포했고 그리고 바로 그 당시에 덩시아핑이라는 사람이 중앙군사의 주석이었었고 그래서 군이 개입한 그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네네네. 근데 그 두 번 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이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최고 통수권자가 지시를 내려서 한 거고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경험이 없지는 않아요. 경험이 없지는 않고 그래서 그 요새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40대 이상 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있어요. 유사시한 항상 군이 출동한다.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그 중요한 게 군이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당의 군대입니다. 공산당의. 아예 헌법에 명시돼 있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서 민주화운동 하는 사람들 내지는 중국의 그 사회를 바꿔보려 했던 사람들의 주된 주장이 뭐냐면 인민해방군을 공산당의 군대에서 국가의 군대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공산당의 군대에서 국가의 군대로 바꾸자. 아니 그러면 이제 그게 중국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반체제 인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군은 공산당의 최후의 소방수. 이제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마오쩌둥의 슬로건이에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네네네. 유명한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지금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중국의 군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무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크게 중국에서는 정규군인 인민해방군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무장경찰 부대가 있고 세 번째가 민병인데 인민해방군은 말 그대로 정규군입니다. 네. 규모가 200만 명. 하긴 또 인구 대비로 하면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다. 네. 그 200만 명이고요. 그래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그 모든 남녀들은 병역의 의무가 있어요. 모든? 예, 모든 남녀들은 병역의 의무. 그래서 중국은 모병제가 아닌 의무병제예요. 우리 정프로님도 한국의 의무병제에 따라서 군 가셨잖아요. 저는 뭐 의무로 갔다 네, 왔죠. 중국도 똑같아요. 그래서 200만 명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문제는 뭐냐? 중국에서는요 네. 군대를 가려는 사람은 많은데 매년 뽑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아 가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계산법이 어렵지 않은데 자 2020년을 계기로 해서 중국이 1,000만 명 정도 선이었지만 그 전에는 1년에 1,500만 명이 태어났어요. 한 해. 네, 1,500만 명이. 그러면 여자들을 뺀다 그러면 1,500만 중에 남자로만 치더라도 한 700만 명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 1년에 징집하는 사람은 100만 명밖에 안 돼요. 2년가요? 예, 2년이에요. 아. 복무기간 2년이니까. 근데 실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0만 중에서요. 100만은 직업군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 100만의 직업군이라는 것은 장교하고 부사관 있죠. 부사관도 사실상 직업군인 성격이 강하니까. 그래서 일반 병은 1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 2년으로 나누면 50만? 예. 근데도 어쨌든 그래도 일반에 2년 근무하니까 100만 명씩 모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기하는 사람은 남자들은 700만 명인데 징집 대상자는 100만 명밖에 안 되죠. 결국 무슨 뜻이냐? 600만 명이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네. 중국에서는 그 일반 병들이 2년 동안 근무하고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온갖 특혜를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헌법 뭐 위배다 그래서 없어졌는데 네. 어디에 취업할 때 가산점 당연히 있고요. 공무원 취한점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대졸자로서 2년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4년 동안 등록금 낸 것도 면제해주고 돌려줘요. 군대 갔다 오면요? 네, 그런 온갖 특혜가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2년 복무하고 나서 나 더 하겠다. 그럼 우리처럼 부사관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한 5년 더 근무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역하고 나면 뭐 직장까지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서로 군대 안 가려고 지금 벌써 병역 비리 또 터졌는데 중국에서는 심하면 뇌물까지 써서 군대 갑니다. 군대를 가려고 그래요? 네, 뇌물 써갖고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중국에서 군인은
영광스러운 직이고요. 우리랑 이미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나 군복무 했어 그러면 그거는 진짜 조국에 복무한 사람이고 권위가 높고 솔직히 실질적인 혜택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군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왜 드렸느냐면 현역 군인이 200만인데 밑에 민병이라고 그랬어요. 민병이 1000만 명인데 그 1000만 명이라는 뭐냐? 그럼 군대 대부분 못 가잖아요. 네. 그 못 가는 사람들은 일정한 나이까지 1년에 30일 정도 군사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 저 예비군처럼? 예. 근데 예비라고 다른 개념이 예비군은 군을 갔다 와서 발전 훈련이잖아요. 네네네. 여기는 아예 군에 안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로 제가 지금 잊어먹었는데 30살까지인가 28살까지인가 이렇게 30일씩 1년에 30일씩 1년에 한 달이요? 한 달 정도.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 직장 다니더라도 다 별도로 빼주니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훈련 받는 겁니다. 아, 그 어디 부대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예. 그 직장 내 예비군처럼.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훈련을 또 대신해 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코로나19 때 네. 2020년서부터 최근까지 거기 보면 방역 활동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바로 이런 민병들이 동원이 돼요. 아. 그래서 방역 활동하고 뭐 이런 민병들이 매일 20만 명씩 동원이 됐고 그다음에 또 홍수나고 가뭄나 뭐 네네네. 피해 있잖아요. 그러면 현역 군인들을 동원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민병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서 2008년 쓰촨 대지진이 났다. 그 복구 작업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서 열흘 일하면 열흘 훈련한 거 대신해 주고. 이게 민병들이에요. 그 민병들이 1000만 명이 있어요. 아, 이거 아주 좋네요. 이런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식으로 한다면 전투 경찰 개념. 네. 그게 이제 무장 경찰 부대라고 그래서 이것도 현역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에요? 예, 이것도 군대 가는 거. 예를 들어서 아마 정프로 정도님은 아실 텐데 우리 현역병 딱 지원했는데 네. 육군 지원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나눠져요. 너는 전방가, 너는 전투 경찰에. 아, 있죠. 그래 그랬잖아요. 네.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근데 저 부대라고는 하는데 경찰의 성격과 부대의 성격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정프로님 중국 여행 꼭 가보시라 그러는데 네네. 중국 가서 보면은 그 큰 역사 그러니까 이제 기차역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 가면 그 무장을 한 그다음에 기관총을 든 이런 사람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테러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거기 가면 장갑차들이 이렇게 2대씩 서 있어요. 역에? 예, 여기에 있어요. 장갑차도. 장갑차가 여기에 예, 있어요? 예, 이렇게 장갑차가 이렇게 2대 있고요. 그다음에 아크릴로 된 이런 판 위에 이제 군인들이 탁 하고 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아니라 바로 무장 경찰 부대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인은 잘 안 나타나는데 그 2009년 신장 위구르 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네네네. 그때 200여 명이 죽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 그 진압했던 게 군부대가 아니에요. 경찰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치안 유지, 긴급 업무 이래서 이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본다라면 중국 정부는 68만이라고 그러는데 무장경찰 부대가 이제 학자들은 한 100만 명까지 봐요. 그러면 우리식 개념으로 하면 현역 군인이 한 300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현역 군인이 300만 되고 그다음에 이 민병이 1000만 명 이렇게 하는 그래서 토탈 1300만 정도가 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전력화된 군대 이거는 한 300만. 그중에서 무장경찰 부대는 국내 치안 네. 그다음에 인민해방군은 외적 대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무력 통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질문을 던진 게 있는데 네네. 그게 뭐냐? 왜 사이지 국가에서는 쿠데타가 안 일어났을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쿠데타가 안 일어나나요? 네, 일어난 적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예. 이게 실패도 아니고 안 일어나요, 아예. 그러니까 그게 많은 분들은 이제 지금 정도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지금 아실 거예요. 아, 이거 중국, 베트남, 쿠바의 사회주의 정치 체제는 일반 권위주의 독재 체제랑 다르다라는 걸 금방 아실 거예요. 아마 정프로님 쿠바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거기서 한번 꼭 가보세요. 쿠바? 네, 쿠바 가면 중국의 천안문 광장 비슷한 거 있거든요. 네, 네. 그 광장 그 뒤편에 가면 이제 쿠바 공산당 본부가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맨눈으로 관찰하니까 학자니까 그 쿠바 광장에 갔을 때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어디를 봐도 경찰이 없어요. 넓은 광장에? 네, 없어요. 그다음에 저 그 근처 가봤어요. 그 공산당 네. 그 헤드쿼터 그 근처에도 없어요. 그다음에 쿠바 국회의상도 가봤거든요. 경찰이 없어요. 뭐 너무 저 나이브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원래 여기는 그럴 걱정이 없는 없는 나라인가요? 거죠.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가보면 근데 아니 중국은 아니에요. 중국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큰일 납니다. 중국은 철저한데요. 왜냐하면 중국은 대만과의 문제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워낙 테러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갖고 근데
그 유일하게 공산주의 국가 비스만 데서 쿠데타가 일어났던 게 우리 일반인들한테 알려진 게 뭐냐면 소련의 쿠데타. 1991년에 쿠데타가 일어났었거든요. 소련에. 그랬나요? 예, 그랬었어요. 근데 그 쿠데타를 실패해갖고 결국 옐친이라는 사람, 러시아의 대통령 옐친이 쿠데타를 진압하고 네. 공산당 해체 선언하고 소련 해체 선언한 게 1991년이거든요. 근데 네네. 중요한 게 그 당시는 이미 중국은 아주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었었어요. 1989년에 민주화를 해서 네네네. 고르바초프도 공식 직위가 소련 공산당 그 총석이 서기장이었지만 동시에 뭐였느냐 대통령이었었어요. 직선제로는 아니지만 간선자리 민주화 투표로 다 뽑았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네. 군사 쿠데타는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난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걸 오늘 설명하려고 그래요. 네. 이게 바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빈틈이 없다. 예, 예를 들어 북한도 그렇고요. 네.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요. 혹시 군부에서 뭐 할까 안 할까. 그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영화 강철비 2 혹시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네네. 거기 보면 결국 쿠데타 일으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그러니까 그 영화는 네. 그냥 영화일 뿐이에요. 아니 뭐 맘먹으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바로 우리의 상식. 네. 예? 왜 우리는 1961년에 군사 쿠데타 있었으니까. 네. 근데 중국은 불가능하다. 그걸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중국에서요. 네. 공산당이 절대 용도를 하고 공산당이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기구가 딱 두 종류가 있어요. 규정에 명시돼 있어요. 그게 하나가 네. 무장역량, 즉 인민해방군, 무장경찰부대, 민병이에요. 네. 그건 절대 복종을 해야 되고요. 공산당이 그러한 인민해방군들에 대해 절대 용도한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냐? 법원, 검찰, 공안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보통 영도와 복종의 관계가 아닌 절대 영도와 절대 복종의 관계예요. 우선 원칙이 그래요. 규정이에요. 말 그렇게 한다고 뭐. 네. 이제 많이 배우셨네. 그래서 중요한 게 네, 네. 공산당 영도 체제에서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걸 집행할 수 있는 네. 메커니즘이 있느냐라는 거죠. 네. 그리고 바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주석 책임자라고 해서 중국 군은, 북한 군은, 쿠바 군은, 베트남 군은요 민간인이 통제해요. 군을 민간인이 통제한다고요? 민간인이 통제해요. 현역 군인이 군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즉 최고 통수권자는 민간인이에요. 북한의 군 통수권자는 누구죠? 김정은이잖아요. 그렇죠. 베트남, 중국의 군 통수권자는 시진핑이에요. 다 민간인이에요. 군인들이 아니에요. 뭐 그거 근데 뭐 다른 나라 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나라 그런데 중국의 특징이 있어요. 네. 이게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즉 군이 군을 통솔하는 게 아니라 네. 민간인이 통솔함으로 인해서 즉 여기서 말하는 민간인은 공산당 지도자를 뜻하는 거죠. 공산당 지도자가 군을 통제할 수가 돼 있는 게 첫 번째. 네. 두 번째가 정치위원 제도라. 이건 러시아에서 온 제도예요. 폴리티컬 코미사르라고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사령관이 2명이에요. 모든 부대에. 그것도 처음 들어보시죠? 그 예를 들면 뭐 1군단, 2군단, 3군단에 예. 각 군단별로 예. 최고 지도자가 2명씩이에요. 군 조직이 그렇게 가면 됩니까? 그게 바로 사회주의의 특징이에요. 그게 뭐냐? 근데 명칭은 달라요. 하나는 군사 업무를 주관하는 군사령원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 업무를 주도하는 정치위원이라고 그래요. 두 사람은 계급이 같아요. 그다음에 모든 명령은 네. 두 사람이 공동 서명해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군사령원은 말 그대로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군을 통솔하는 거고 군사 관련의 네. 기술. 정치위원이 인사권도 갖고 있고 정치 업무 전체를 통과하는 거예요. 따라서 중국에서는 모든 군사 명령은 이 두 사람이 서명을 해야 유효해요. 이거는 우리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무조건 이건 한 명 한 명 이렇게 내려와야 될 중국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두 명이에요. 이게 두 번째 기제.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기제가 군사령원조차도 자기가 마음대로 명령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결정은 군내에 있는 공산당 위원이 당위원이 이제 친숙하시죠.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사령원은 뭐냐?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름하여 공산당 위원회의 집단지도 체제라고 불러요. 이 세 가지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네. 군은 쿠데타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자, 이걸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하나. 맨 먼저 자 여기 이게 그림이 이제 그 표가 네. 이제 19차 당대회에서 만드는 20차 당대회도 똑같아요. 사람만 바뀌었지. 이건 하나도 안 바뀌어요. 뭐냐? 군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시진핑 총서기. 그래서 네. 이 사람은 세 가지의 직책을 겸직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공산당 총서기, 네. 두 번째가 국가 주석, 세 번째가 중앙군사의 주석이에요.
이 사람은 민간인이에요. 그러면 시진핑 이전에 중국의 군 통수권자는 누구였느냐 아시잖아요. 후진타오. 후진타오. 그 전에 장쩌민. 네. 그 전에 덩샤오핑. 그 전에 마오쩌둥. 네. 공통적인 특징은 다 민간인이에요. 즉 공산당 최고 지도자예요. 네. 그러니까 현역 군인이 군 통수권자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공산당은요, 이 제도가 다른데 네. 무슨 뜻이냐? 중앙군사위원회는요 집단 지도가 아니에요. 주석 책임제라고 그래요. 이게 집단 지도와 그 수령 책임자가 완전히 달라요. 무슨 네. 뜻이냐? 집단 지도는 어떻게 하느냐? 회의를 통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게 집단 지도예요. 네. 공산당은 그렇게 움직여요. 정치국도 그렇게 움직이고 정치국 상무위원회도 그러고 중앙에서 지방까지 공산당은 수령 책임제도가 아닌 집단 지도 체제예요. 반면에 군은 아니에요. 주석 책임제도예요. 군만은.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정부, 군과 정부. 예를 들어 정부, 중앙 정부를 국무원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국무원은 집단 지도가 아니에요. 행정 책임제. 무슨 얘기냐? 총리 책임제예요. 총리가 회의는 열어요. 근데 그 회의에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걸 다 무시해서 아무 문제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바로 중앙군사위원회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조상으로는 중앙군사위원회가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표결로 하면 무조건 지죠. 민간인은 하나밖에 없고 6명은 현역군이잖아요. 근데 이게 표결을 안 하는 이유가 주석 책임제예요. 왜 서 있어요, 저 사람들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실무 책임자들이니까. 그냥 뭐 보고하는 정도겠네 그러면. 자, 근데 이게 이전에는 사실은 말은 그랬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즉 군이 지배하는 체제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16년에 중국이 지휘부를 완전히 구조를 바꾸는데 그 전의 모습이에요. 이거 딱 보면 이게 소련식 모델인데요. 중앙군사위원회가 거기가 이제 그 중앙군사위원회를 네. 총서기가 내지는 민간인 지도자가 지도한다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사총부라고 전에 불렀어요.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군부, 총장비부라고 그래서요. 네. 이건 현역 장군들이 책임자예요. 그 중에서 특히 총참모부는 네. 군대의 영혼이라고 그래서 군사 작전 등 모든 걸 여기서 다 지휘해요. 딱 그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잘못하면 중앙군사위원회는 허수아비겠다. 왜? 이게 명령을 맡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후진타오 같은 사람은 후진타오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었을 당시에 대부분의 장군 거의 뭐 99%는 다 장쩌민 임명한 사람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군 장군들이 장쩌민의 장군들이 후진타오한테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 이 체제 속에서는 민간인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명령이 지역 7대 군구 그다음에 병종 뭐 육군해군 공군이 있죠. 네. 여기까지 명령이 도달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군 생활이나 회사 생활 해본 사람은 이 그림 보면 금방 알죠. 이걸 누가 바꿨느냐? 시진핑이 바꿨어요. 다른 사람은 감히 못했던 거 시진핑이 2016년에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꿨어요. 차이가 뭐냐? 그 밑에 있던 사총부들이 오른쪽에 참모 조직 스텝 기능으로 빠져버렸죠. 지휘체제 속에서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명령이 5대 전구 이건 지역이에요. 지역에도 다이렉트로 가고요. 네. 그다음에 군종에도 직접적으로 가는. 그다음에 시진핑이 한 일이 또 뭐가 있느냐? 연합작전 지휘센터라고 그래서요. 새로운 기구를 만들었어요. 이 기구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총사령부예요. 네. 그리고 시진핑 여기에 연합작전 지휘센터의 총지휘로 우리식으로 한다면 총사령관으로 공식 취임을 했어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 여기 보시면 그 중국의 지도자들의 복장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맨 왼쪽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장쩌민 가운데 저 복장 있죠? 네. 저걸 중국에서 인민복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손문이라는 사람 혁명가 그 사람이 만든 옷이다 그래서 중산복이라고 불러요. 네. 손문의 호가 중산이거든요. 전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옷 많이 봤죠? 네. 김정은도 이거 입고 나오잖아요, 항상. 그다음에 저 왼쪽에서 두 번째가 후진타오. 그죠? 네, 네. 인민복. 그런데 오른쪽 볼까요? 복장이 어때요? 개구리복이잖아요. 이 군복이에요. 좀 우리나라 거 아닌가? 아니에요. 중국의 군복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바로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 네. 지금 현재 시진핑은 신분이 두 가지예요. 군과 관련된 신분이. 하나가 뭐냐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면서 동시에 연합작전 총지휘센터의 총지휘예요. 네. 즉 총사령관이 돼요. 그래서 시진핑이 총사령관으로 나와서 군대를 지휘할 때는 군복을 입고 나와요. 아 군대 지휘할 때는. 네. 이게 완전히 저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바뀐 조직체계 속에서는 시진핑이 각 지역과 그다음에 각 병종 육군 해군 공군 있잖아 이런 병종을
직접 통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군복을 입었다는 게 뜻이냐면 여기서 전문 용어 한 번만 얘기할게요. 그 군대의 명령은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눠요. 네. 하나는 군령과 군정이라고 그래요. 군령은 말 그대로 작전 명령이에요. 작전 명령을 내릴 때 시진핑이 저옷을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정, 군사 행정. 이거 할 땐 인민복을 입어요. 네. 자, 이렇게 현재는 시진핑이라는 총석이 임명동지에 그 사람이 중앙군사위 주석 연합작전 총지휘가 직접 군수를 장악하고 있어요. 따라서 시진핑이 3년 임할 때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됐던 게 하나가 군의 전폭적인 지지예요. 이때 군은 이거를 무지하게 찬성해요. 물론 장군들은 반대하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군사개혁하면서 장군들만 한 100명 정도가 이제 날아갔어요? 구속된 건 아니고요. 네. 전역했다고 그래요. 구조가 바뀌니까. 그다음에 완전히 지휘권을 공산당이 틀어져 버리니까. 자, 이런 구조 속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구조에서는 있잖아요. 네. 그 시진핑의 지시를 받지 않는 대대급 이상 병력을 이동할 수가 없어요. 이동하는 순간 바로 보고가 돼야 되고 그건 반역이에요. 중앙의 명령 없이 움직이면. 아니 근데 그 사소한 뭐 일들을 다 시진핑이 다 보고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밑에 있는 네. 그 참모 조직들에서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어, 그래서 군을 통제하는 것은 군 조직 플러스 바로 공산당 조직 두 개가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처럼 무슨 뭐 12.12 쿠데타 한국 정치사에서 쿠데타 2번 일어났잖아요. 네. 이 구조에서는 중국에서는 불가능해요. 군이 대대급 이상 있잖아요. 대대라고 해봤자 몇 명 안 돼요. 뭐 수백 명 정도인데 움직이면 중앙군사위원회 바로 보고가 되고요. 그리고 아예 중앙군사위원회 즉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서명 없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네. 자, 그 다음에 동시에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군정 쌍관 제도라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의 모든 부대는 대장이 2명 있다. 네. 하나는 군사령원 또 하나는 정치위원이죠. 이 두 사람이 계급이 같고요. 정치적 지위는 정치위원이 더 높아요. 이건 약간 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네. 그 둘이서 하는 일은 이제 좀 나눠 놓은 거잖아요. 예. 원래 이제 다른 나라 같은 다 한 명이 이제 해야 될 일을. 예, 예. 그러면 둘 사이에 뭐 갈등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예, 예.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양쪽에 어디 줄 서야 되나 뭐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요. 전혀 안 돼요? 업무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네. 자, 명령을 내릴 때 두 사람이 공동 서명을 해야 된다고 했죠. 네. 근데 역할 분담이 완전히 달라갖고 근데 참고로 이 두 사람 다 직업군인이에요. 민간인이 아니에요. 네네. 둘 다 직업군인인데 업무가 어떻게 다르냐. 군사령원은 말 그대로 군 훈련과 전투 지휘를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치위원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네. 반면에 정치위원은 뭐 하는 거냐. 공산당의 방침이 군에서 제대로 관철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인사권을 행사해요. 근데 인사권을 행사할 때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군사령원과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이제 이게 바로 핵심은 뭐냐. 지금 잘 보셨듯이 네. 상호 견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사람이 상호. 그래서 어떤 이 한 부대에 예를 들어서 여기 여의도 사령부다. 네. 그럼 임명할 때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을 임명할 때 어떻게 하느냐. 둘이 서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 서로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네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3년마다 교체를 해요. 서로 견제하게. 3년마다 교체를 해요. 네. 자, 이럴 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의견이 다르면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째,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선조치 후보고. 무슨 얘기냐. 전투 업무다 그러면 군사령원이 무조건 우선권을 가져요. 그러고 나서 네. 업무가 끝나고 나서 급한 걸 처리하고 나부터 위에 보고해서 누구의 견해가 옳았느냐 판단해요. 그리고 거기에 책임져야 돼요. 그다음에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면 이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럼 바로 그 부대에는 여의도 사령부에 있는 공산당 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결정해버려요. 네. 이런 식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이거는 중국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 국가다 그래. 북한도 그렇고요. 베트남도 그래요? 그렇고요. 쿠바도 그렇고. 이건 소련에서 온 제도예요. 중국 제도가 아니라. 자, 이 두 번째 이걸 딱 보니까 무슨 네. 느낌이에요? 아, 이거는 군사령원이 자기가 군사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뭐 견제도 되고 뭔가 좀 이상한 움직임 있으면 또 바로 체크가 되는 거예요. 체크되고 뭐 그렇게 될 것 같긴 그러니까 하네요. 군 정치위원회 서명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두 번째 체크 네. 장치예요. 벌써 첫 번째, 두 번째만 하더라도 이거는 쿠데타가 불가능할 수 있는 불가능한 구조예요. 쿠데타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의 반대에서 내지는 현재 국가 지도자들의 반대에서 군이 일으키는
반란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군 내부에 이미 공산당이 하나의 구조로서 붙어 있는 거예요. 네, 네. 즉 정치 조직과 군 조직이 결합해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이런데 어떻게 정치 조직 모르게 군이 쿠데타를 일으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구조예요. 이 구조는. 방법은 있어요. 정치위원 다 죽여버리거나. 네? 즉석에.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쿠데타 일으키기 전에 군 자체에 먼저 싸워야 돼요. 아니 둘이서 짝짝꿍이 잘 맞으면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나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다른 사람을 임명해 버린다는 거예요. 친한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절대로 같이 임명 안 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군에서도 역시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공산당 위원회가 결정을 네. 한다라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올해 자 여기 여의도 사령부예요. 올 1년 군사훈련 계획 또 뭐 할 계획 있잖아요. 네. 이걸 다 군사령원이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산당 위원회가 논의해서 여기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 공산당 위원회는 저 훈련이나 혹은 뭐 전술 뭐 이런 건 잘 모르는데도 거기서 아니죠. 결정해요? 아니죠. 그 공산당 위원회 자체가 다 군인들인데. 아, 그러니까 여기서 또 군사령관과 군 정치위원이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당석이에요. 보통의 경우는 당석이는 정치위원이 당석이를 맡고 군사령관은 부서기를 맡아요. 그다음에 거기 있는 군 부대 무슨 장교들이 있죠. 참모들이 다 네네. 공산당 위원회 소속이에요.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 자 사기업에서는 어떤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네. 가장 중요한 게 오너의 생각 있잖아요. 공산당 군사 조직에서는 오너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이 전체 집단의 조직이 이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중요한 문제 인사 문제든 모든 문제는 주도는 누가 하느냐. 정치위원이 인사 문제는 주도하고 군 작전은 군사령원이 주도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나 그 사람이 결정이 아니에요. 아젠다를 내는 거고 의견을 내는 거죠. 네, 그건 어디서 결정한다?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이 안 되면 네. 할 수가 없어요. 즉 이 구조를 딱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바로 체크 장치예요. 네. 이 세 가지가 같이 되니까 결국 그럼 이 상황에서 무슨 상황이냐? 여의도 사령부에서 쿠데타를 모의해서 네? 대통령실 장악하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의도의 사령부에 있는 여의도 공산당 위원이 전체가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할까요? 뭐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죠. 불가능한 구조죠. 이 군사령원이 공산당 각 군 조직마다 공산당 위원회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민간 조직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거기에 전원이 다 동의해야 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의도 사령부 공산당 위원회에서 당석이 부석이 그다음에 조직부장 선임 이런 사람들 전원이 동의한다라는 거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그 당석이가 일으키려고 했다. 군사령원이. 그럼 나머지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근데 그러면 동원이 안 되죠. 네, 네. 바로 저 하나회 이런 거 아시잖아요. 12.12 쿠데타. 네. 이건 되는 거는 국내에 있는 특정 사조직이 그거 라인을 이용해서 일사불란하게 동원해 버린 거거든요. 네. 중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아, 근데 이게 구조가 정말 그렇게 안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니네가 뭔가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 우리는 아주 네가 상상한 것 이상의 처참함을 너한테 보여줄 것이라는 그 공포가 그냥 잘 훈련된 건지 여전히 약간 좀 저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공산당 지도부인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이 군인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게 먹히겠어요. 아니 총칼은 누가 들고 있는데 네네. 군인이 들고 있는데 진짜 매운맛을 보여줄 수 있는 건 군인이죠. 지금 미얀마에서 네. 옛날 버마 미얀마에서 쿠데타 일어났잖아요. 네네. 아웅산수키라고 네네네. 진짜 유명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꼼짝을 못하잖아요. 왜 꼼짝을 못하느냐? 거기서는 군권을 완전히 군이 장악한 거예요. 네네. 정치인들은 군에 대해서 아예 발언권도 없고요. 그리고 그 미얀마 같은 데서는요. 어떻게 되느냐? 국회의원이 있죠. 국회의원의 4분의 1을 군이 임명했어요. 네네. 그다음에 국방장관은 현역 군인이에요. 이거는 뭐. 근데 중국은 지금 벌써 딱 보셨지만 불가능한 체제예요. 따라서 중국에서 있잖아요. 중국에서 인민해방군이라든지 군부가 네. 공산당에 대항을 한다든지 공산당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든지 공산당과 달리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든지 불가능한 구조예요. 이제 주로 오늘 지금 말씀해주신 그 무력 통제라는 거는 무력으로 누군가를 통제한다기보다는 그 무력에 대한 통제를 말씀해주신 그렇죠. 예. 거군요. 자 그리고 바로 이렇기 때문에 네.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체제가 유지되는 한 공산당 인민해방군이나 무장경찰부대가 공산당의 명령을 거부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문 민주화운동 벌어졌을 때도 네. 들어가 하면 바로 들어가는 거고. 이게 북한도 그렇고 쿠바도 그렇고 베트남도 동일해요. 그 자신들이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거나 토를 달거나 그럴 수가 절대 없는. 없어요. 유일하게 제가 이제 천안문 사건과 관련된 책을 덩시아핑스의 중고라는 3권짜리 책을 썼거든요. 네. 그 세 번째 책이 천안문 사건이에요. 이제 그걸 해서 그 책을 쓰면서 다시 한번 봤거든요. 네.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민해방군이 중국인들 인민을 대상으로 해서 총을 쏘는 경우가 유일한 케이스가 그때예요. 아 천안문 때. 예. 그러면 당연히 인민의 군대가 인민을 학살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령관이나 누군지 배반한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한 명밖에 안 나왔어요. 아, 한 명은 있어요. 한 명 있어요. 그 사람 뭐냐? 그 군을 동원해서 진압하라는데 못하겠다고 사직서를 내버렸어요. 딱 한 사람 나왔어요. 네. 그 정도로 이 군사 계통에서는 공산당의 지배가 철저하다라는 거죠. 1989년 천안문 민주화운동의 교훈이 뭐였느냐? 공산당에 대들면 안 된다라는 걸 몸속으로 알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어떤 기업이든 사회단체건 정부 조직이건 군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군은 누가 만회할 수 있다? 공산당만이 통제할 수 있고 그 통제가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대들어? 그러니까 군을 동원하진 않아요. 단 시위는 일어나죠. 시위는 바로 누가 진압한다고요? 군이 진압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진압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무장 경찰 부대. 근데 정말 이거 시위가 심해지거나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가면 군이 투입할 나갈 가능 수도 없어요. 있다는. 없어요. 왜 없느냐? 탱크를 동원했어요. 네. 그랬더니 비난이 너무 심각해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 100만 명, 학자들은 1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미 무장 경찰 부대가 100만 명이 이미 중무장한 상태예요. 장갑차도 있고 기관총도 있고 최루탄 있죠. 또 최루차, 네. 물대포 완전히 구비하고 있어요. 따라서 군이 올 가능성은 필요 없어요. 근데 군이 안 가도 어쨌든 장갑차 나가고 뭐 그러면 또 욕 먹을 텐데. 욕은 먹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갖고 무력 통제. 무력 통제는 요전에서 이제 정리하고 네네. 사실은 이거 갖고도 더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길어지면 우리 맞습니다. 시청자들 지겨울까봐. 네네. 자 중국이 어떻게 통제를 하는가. 자 그러면 공산당의 통제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 저희가 다음 시간에 우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영남 교수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